시작하면 되죠? 더 기다려요? 들어오시는 조금 있기는 한데. 예, 뭐, 말씀드리다 보면 오시겠죠. 그죠? 예, 처음 뵙겠습니다. 좀 이 동네 사세요? 멀리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시지에 샀어요. 시지요? 그래요? 여기 지금 책벌레가 여기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됐죠? 예. 와. 근데 이렇게 어머니들 많이 오시네요? 저는 여러분들 대부분 초등학생 학부모 맞아요? 네. 예. 저는 주로 저학년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이제 담당하고 교육청에서 이제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학교 하시죠? 이제 주로 이제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에 주로 많이 이제 나가고 있고요. 이 근처 학교는 제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 넘어가면 뭐 시지 쪽, 고산 뭐 이런 데는 좀 왔고요. 좀 쑥스럽고 이래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 엄마는 많이 본 엄마 같아? 어디서 왔어요? 고산초등학교. 옛날에 제가 고산초등학교 갔을 때 만났어요? 작년 5월에. 대화명이 뭐예요? 우리 카페 회원이죠? 저 눈팅만 해가지고. 그래도 대화명 있을 거 아니에요? 무향기요. 예? 향기가 없다 해서 무향기. 대화명 처음 듣는 대화명이네?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달서구 쪽에 대구 부모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 서점 책벌레에 와서 이렇게 어머니들 만나 뵙고 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게 너무 사실 가슴 설레고요. 옛날에 2차 상가에 제가 선배 한 분이 거기 오래된 이야기예요. 1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공부 방법 관련 학원을 했어요. 공부 방법을 뭐 코칭해주는 학원. 그래가지고 이제 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매주 와서 거기 오는 엄마들 한 10분 정도 오셨는데 만천 우방 2차 요 바로 위에요.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 유명한 이 대륜고등학교 뒷동네 수성구로 이사 가시는 분들 보면 바로 이제 범어동으로 못 가고 일단 몇 군데 거쳐 가더라고. 시지로 갔다가 뭐 다시 범어동 진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기도 아주 인기 있는 동네더라고. 제가 옛날에 지묘동에 가면 한들마을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한 3년 정도 매주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엄마들이 이제 주로 이사 갈 때 이쪽으로 오고 이랬어요. 저는 사실은 우리 아이가 4살,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가 4살 무렵에 어떤 우연한 이유로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학교에서 퇴근하고 오다가 버스 차창 너머로 이제 달서구에 있던 그 당시 어린이 서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서점인데요. 1994년에 문을 열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도 94년에 이 서점을 발견했죠. 우리 아이가 4살 때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와이프 손에 이끌려서 어린이 서점 끌려갔죠. 그때 저는 이제 한참 30대 초반이었는데 운동권에 있었죠. 소위 말하는 제가 이 동네에서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도 치고 그랬어요. 우리 선배, 운동권 선배를 후보로 내세우고. 이강철 씨라고 알아요? 모르는구나.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제가 속해 있던 조직이 이렇게 요즘 말로 안기부에 일망타진을 당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농공의 위장 취업에 있었거든요. 노동운동하고 이제 산호맹이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이라고 하는 이제
비합법 정치 조직에 이렇게 속해 있다가 안기부에 이제 우리 지도부가 일망타진을 당하는 바람에 저도 잡혀갈까봐 겁나가지고 농공에 있는 공장에서 바로 이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할 일 없이 이제 우리 조직이 와야 됐으니까 새로운 조직을 건설하든지 다른 조직에 들어가야 돼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 누구야 심상정, 노회찬 이런 분들이 이제 하는 그 좌파 진보 안에서도 좌파 우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좌파 쪽이었는데 우파를 보통 주사파라고 불러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따르고 이제 하는 우파는 지금 막 정당 해산됐죠. 통합진보당 해가지고 이석기라고 알아요? 그쪽이 이제 운동권 우파고 운동권 좌파였는데 일망타진 당하고 이제 제가 이제 갑자기 실직자가 됐죠.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새로운 인물을 이제 찾아야 될 이런 시기였는데 시간은 철철 남고 할 줄 아는 건 없고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아이 4살 때였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우연히 이 서점을 발견하고 저를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우리 책벌레 서점하고 규모가 비슷하거나 요거보단 좀 큰 것 같아. 이런 공간 정도 있고 또 뒤에 조그만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정도 있는 이런 곳이었는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물론 좋은 어린이책 지금도 보면 막 주옥 같은 그림책들이 막 이렇게 아주 손쉽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 이렇죠. 옛날에 어린이 서점 하면 전부 이제 지금 우리 주요한 어린이 서점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책벌레 하나 지금 살아남아 있죠. 제가 다니던 어린이 서점도 문을 닫았는데 그 좋은 어린이책이 주옥같이 이렇게 전집 할인 매장 말고 여기도 있죠. 요 시장 무슨 시장 만천시장 여기 가면 전집 할인 매장이 있던데 우리가 아는 어린이 서점 하면 이제 전집 매장을 주로 생각하는데 전집 매장이 아니라 정말 잘 만들어진 좋은 어린이책 단행본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서점이라는 점에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또 하나 저를 놀라게 한 것이 뭐였는가 하면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27살 때였는데 그때가 이제 4학년 때였어요. 1987년이에요. 소위 말해 6월 항쟁이 일어날 시기였는데 제가 6월 항쟁 때 이제 경북대 복학생 협의회 의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수배 받고 뭐 국가원법 위반하고 도망다니고 이러다가 지금 촛불처럼 완전히 이렇게 뭐 어떻게 된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집권 여당이 이제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 그런 제도가 87년에 처음 시행됐어요. 이른바 6.29 선언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나라가 좀 바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후배 하나가 선산에 사는 후배였는데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경북대학교 앞에 서점을 냈거든요. 이른바 운동권 서점, 사회과학 서점이라고 하죠. 서울대 앞에는 그날이 오면이라는 서점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주요한 대학 앞에 이념서적을 파는 서점이 막 이렇게 있을 때인데 저하고 후배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경북대학교 동문 앞에 처음으로 그 사회과학 서점을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잡혀갔는데 그때 서점 이제 요런 조그만 서점이죠. 서점 운영하면서 이 중간 마진 유통 마진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 도매상 대구 시내 가면 이제 큰 도매상들이 있어요. 도매상을 거쳐서 오면 이제 도매상이 또 마진을 가져가기 때문에 서점 경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서울에 올라가서 그 사회과학 서적을 출판하던 주요 출판사들 직접 방문해서 협상을 하고 이랬어요. 이 운동권 청년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서점을 한다. 그러니까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책을 좀 공급해 다오. 뭐 많이 팔리는 서점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때 제가 막 찾아다니 창비를 비롯해서 주요한 사회과학서를 막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4살짜리 아빠가 돼가 어린이 서점을 딱 갔는데 신기하게도 그 사이에 제가 27에서 34살 사이에 한 7, 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소련이 붕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돼서 러시아와 각 소수민족 국가들로 다 해체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른바 운동권 책들이 안 팔리게 된 거예요. 안 팔리게 되면서 주요한 메이저 운동권 출판사들이
대개 어린이 책 출판사로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저 어린이서 와보니까 좋은 책을 내는 출판사들 다 어디서 낯이 익어 내가 다 방문해서 막 협상하던 그런 출판사들이에요. 제가 이 서점에 갔을 때. 장비,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주옥 같은 어린이 책을 내는 출판사들 많이 살아있는데요. 그건 너무 반갑고 익숙하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와이프 손에 이끌려갔지만, 제가 너무 이렇게 막 적응을 잘해가지고, 우리 4살짜리 애를 데리고 제가 이 서점을 매주 한 번씩 갔잖아요. 이거 실화예요. 학교 도서관에는 좋은 어린이책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전부 뭐 쓰레기 같은 거. 가정통지문이 오잖아요, 학교에서. 도서관에 사용하게 책을 한 권씩 보내래. 그럼 저부터도 아까워가지고, 우리 집에서 제일 버리고 싶은 책 있잖아요? 그거 애 가방에 넣어줬어요. 그걸 모아놓은 게 학교 도서관이었어요. 그 당시에 뭐 사서도 없고, 막. 그 공공도서관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이, 어린이 서점 꾸준히 다닌 거죠. 다니면서 이제 어린이 서점에 보면 또 육아책들 있잖아요? 자녀교육 서적들. 이런 걸 이제 꾸준히 읽고 이러면서 저도 조금씩 자녀교육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4살 때부터요. 이거 인증샷.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진이에요. 이 어린이날이었는데, 어린이날 같은 보통 이제 이랜드나 뭐 이런 데 놀러 가죠. 놀이공원에 야외로 나가고 이런데, 우리는 워낙 이제 이 어린이 서점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어린이날도 여기 갔잖아요. 그때 이벤트를 했어요. 어린이날 어린이 서점에 와서 책을 사면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와이프가 연출했잖아요. 절대 저한테 저렇게 다정하게 할 인간이 아닌데. 우리 애는 쪽팔린다고 지금 머리 쳐박고 있고요. 막 사춘기 초입. 책 빡빡하게 꽂혀있죠. 이쪽 부분 같아. 중학년, 고학년용 책들이 뒤에.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 아이와 함께 4살 무렵부터, 이거 다 클 때까지죠,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어린이 서점 더 이상 다닐 책들이 잘 없고 이래서 교보 좀 다니다가, 그때 뒤늦게 교보가 되고 생겨서. 그 다음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입시한이라고 못 갔죠.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요. 제가 아이 손을 잡고 어린이 서점을 다닌 것이 정말 뭐 교회 다니니까 이제 이거 기독교적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뭐 종교를 탈색시키고 말하면 정말 행운이었죠, 행운. 우연하게 만났는데 우리 가족의 삶을 확 송두리째 바꿨죠. 이날 이후로 저는 아이와 함께 항상, 물론 애가 막 가기 싫어할 때도 있고 이랬어요. 좀 크고 나서는 막 안 간다고 막 허리 비틀고 막 지랄하고 이러면 그 서점 근처에 있는 롯데리아 데리고 가가지고요. 맛있는 거 쏘고 데리고 가고, 배석이나면서 가서 뭐 아이스크림 쏘고 데리고 가고, 이렇게. 그 12년을 끌었죠, 12년을. 근데 신기하게도 어린이 서점을 다니고 또 육아 서적들을 읽고, 저는 특별히 이제 어린이 책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었어요. 4살 때 하루는, 우리 4살 때 우리 와이프 교무실에 웅진 방판 아저씨가 와서 우리 와이프가 그거 꼬시켜가지고 집에 전집이 택배되고 온 거라. 그 부부싸움 했잖아요. 그때 제가 어린이 책에 대해 전혀 모를 때였어요. 완전히 왕초보 아빠였는데 집에 택배된 전집이 웅진 달팽이 과학동화였어요. 달팽이 과학동화 진짜 좋은 책이잖아요. 지금으로는. 그 당시 이제 웅진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전집 막 그래 막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 울고 반품 합격하고 막 극하니까 미안해가지고 내가 반품을 못하고 이제 우리 집에 뒀는데 애가 책을 너무 좋아하는 거라. 나중에 제가 어린이 책에 대해서 공부하고 서점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 히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에어컨 맞아요? 지금 이제 선생님 그러면 예? 선풍기를 그쪽으로 좀. 아니 괜찮아. 에어컨 나오는 거 확실하죠? 히터만 아니면 돼요. 시원해요. 아 시원해요? 예. 아 뜨거운 바람이 확 느껴져가지고. 아까 전에 넣었어요. 예. 지금 시원해요. 그 달팽이 과학동화가 이렇게 집에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유명한 분 충북대학교 철학교수 하다가 충북대학 국립대학교 철학교수를 때려치운 기인 있잖아요. 윤구병 선생이라고. 이분이 자기 대학원 제자들하고 팀을 만들어서 기획사를 하나 차렸죠. 보리라고. 그래가지고 제자들하고 작업한 것이 달팽이 과학동화와
올챙이 그림책 시리즈였어요. 세미라로 그래서 아주 주옥 같은 책들인데 이분들이 아직 그 당시에 능력이 없어가지고 출판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웅진에 판권을 팔았어. 웅진이 떼돈을 8년 동안 떼돈을 벌었잖아요. 그 8년 이후로 이제 보리가 이제 출판사를 만들고 보리에서 나오게 되고 전집에서 풀려서 단행본으로 바꾸고 이렇게 된 거죠.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어린 책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그 좋은 달팽이 과학동화 전집이라는 이유로 막 부부싸움하고 막 이랬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어린 책 시장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이호덕 선생님의 책들, 그 당시 요즘은 그런 책 엄마들 잘 안 읽죠. 무거운 책이라서. 이호덕 선생님은 너무 막 그 대쪽 같고 이래가지고 그 권영샘을 발굴해낸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제가 이제 잠순회 출신이잖아요. 잠순회 알아요? 네. 제가 잠순회 전설적인 회원이거든요. 원조 멤버예요. 원조 멤버. 잠순회 커가는 아이들. 그게 우리 아이 초3 때 생겼거든요. 초3 때부터 들어가서 뭐 저는 지금까지 회원으로 있고 지금은 우리 애가 뭐 이제 그 다 컸기 때문에 뭐 글은 안 쓰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글 열심히 썼어요. 제 대화명 보면 간첩이에요. 대부분 엄마들이 무슨 이야기다 잠수까지 가는 하여튼 이제 이 어린이 서점을 다니면서 제가 자녀에게 대해서 눈을 뜨고 이제 소신도 좀 생기고 가치관도 좀 뚜렷해지고 이래서 저는 어린이 서점을 만난 것이 저와 우리 아이의 인생에 정말 뭐 하여튼 결정적인 그 분기점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어린이 서점을 다니다 보니까 공부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자라는 거예요. 저는 막 하여튼 우리가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이 속물적인 그 기대가 너무 컸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이제 섬유공장 노동자로 일하시면서 우리 삼형제를 키웠는데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형편이 안 돼가지고 우리 삼형제가 전부 친척집에 하나씩 갔어요. 그리고 삼형제 중에 아무도 중학교를 진학을 못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이제 일하러 다니면서 겨우겨우 뭐 어떻게 검정고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인생에 만족이 없고 뭐 하여튼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럴 때마다 원인을 이제 분석해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린 시절로 소급해 들어가서 어린 시절의 아버지의 부재. 어느 날 아침에 형이 막 울면서 저를 깨워. 엄마는 밤에 공장에 일하러 갔어요. 제가 8살 봄날이었는데 형이 막 새벽에 울면서 저를 깨워. 우리 형 동생들을 깨웠어요. 아빠 죽었다 하면서. 엄마는 없고 우리 삼형제가 그 전날 밤도 아빠가 이제 우리를 가르쳤거든요. 공부를 시켰는데 일나 보니까 진짜 아빠가 옆에 돌아가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 시신을 직접 목격하는 그 충격.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친척집에 얹혀 갔는데 그 엄마로부터 이제 친척집으로 가게 되는 그 당시에 그 분리.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그 서울에 있는 외삼촌 집에 이제 가게 되는데 저하고 동생하고 저는 큰 외삼촌 집에 동생은 작은 외삼촌 집에 가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단돈 10원도 아끼시는 분이었어요. 혼자 벌어서 삼형제를 케어해야 하니까. 근데 그 낡은 요즘 말로 하면 무궁화 열차를 정도 되는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10원도 아끼시던 분이 열차 안에서 그 구루마 끌고 다니면서 뭐 팔잖아요. 요즘은 뭐 안 파나? 그 팔죠. 그 홍익회라고 옛날에 불렀어요. 철도 공무원들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홍익회에서 파는 삶은 계란 3개 100원 했어요, 그 당시. 그걸 엄마가 과감하게 100원을 투자하고 삶은 계란을 3개 사더라고. 그래가지고 까가지고 하나씩 먹었어요, 쌤이. 그 당시엔 제가 몰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크고 나서 생각하니까, 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을 친척집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겠어요. 그 안타까움을 삶은 계란으로 표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 의미를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제 공부를 못 했잖아요. 초등학교도 막 친척집 얹혀 다니고 6군데를 다녔는데, 전라도도 다니고, 서울에서도 다니고, 뭐, 대구에서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 하나 있는 게 너무 소중하고,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다 그렇죠. 우리 부모 마음이라는 게, 뭐, 잘 모르는 뭐 남편들이나
이제 바깥에서는 왜 그래 뭐 날리고 개사코 뭐 애들은 다 지물 거 갖고 태어난다 카더라 개사코 도사 같은 소리 하지만 막상 우리 아이를 키우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이 사랑하는 소중한 아이는 다시는 겪게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이제 자녀교육에 보통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제 인생을 이제 이렇게 분석해 볼 때 제 아쉬움은 공부를 못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교를 못 다닌 것. 그래가지고 어쩌든지 이놈은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뭐 그 에피소드를 다 말하려고 하면 뭐 이루 끝이 없고 저같이 이렇게 별난 이 자녀교육 세계에서 저같이 별난 아빠 찾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아빠 캐봐야 뭐 겨우 뭐 푸르미 아빠 정도일 텐데 푸르미 아빠는 뭐 책 한 권 낸 거 말고 뭐 푸르미닷컴에서 뭐 이렇게 그 상업적으로 성공한 거 말고요. 구체적으로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뭐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제 어린 선생님 쭉 다니다 보니까 진짜 몬테소리 여사가 말한 것처럼 몬테소리 여사가 그 한 아이가 이 전인적 인간으로 잘 성장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의 균형 잡힌 발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는 신체적 건강, 신체 영역 또는 행동 영역이죠. 두 번째가 인지 영역이에요. 학습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잘 자라게 돕는 것 이거죠. 세 번째가 정서적인 영역이에요. 정서적 안정. 이것도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육체와 혼과 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을 크게 세 요소로 나누면 이렇죠. 근데 이제 그 몬테소리 여사가 말한 것 중에 인지 영역, 학습에 필요한 영역이 정말 좋은 우리책을 읽으니까 진짜 쑥쑥 자라는 거라. 신기하대요. 단기적으로 잘 안 보이지만 또 이건 측정하기도 어려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게 뭐가 무럭무럭 자라요. 여기 제가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뭐 표현했지만 이거 말고도 집중력도 그렇고요. 이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게 되면요 책에 빠져들게 되죠. 책의 맛을 알게 돼요 아이들이. 그러면 책을 좋아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 이제 여기서부터 실패하는 거라. 많은 엄마들이 어릴 때 잘못해가지고 전집에 경도되는 거라. 동네마다 언니들이 맹활약하고 막 이러니까 언니들 꼬시켜고 교육받으러 가고 막 이러다 보면 막 빨간 펜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뭐 0세부터 2세까지 자연관찰 읽으라 하고 2세부터 4세까지 뭐 세계 문화 개사코요. 그 애들 대부분 유아 때는 좀 그래 책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전집 중에도 뭐 괜찮은 뭐 창작 동화도 있고 이러니까 좀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학교 들어가고 이러면요 책과 점점점 멀어지고. 근데 신기하게도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서 진짜 아이가 많은 요소들이 자라가지고 우리 아이는 한 번도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책 읽기보다 더 좋은 사교육이 없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저는 달서구에서 아이를 키웠는데 남구와 달서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애 아깝다고 수성구로 가라고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수성구의 좋은 점은요 사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는 거죠. 특히 범우동 중심으로. 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우수한 애들 많아? 그거 당연하지. 많이 몰렸으니까. 또 집값 비싸니까 전문직 고소득 종사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전문직 고소득 종사자들 자녀들은 집에서 식탁에서 대화하는 것도 전문적인 어휘들을 듣고 자라고 뭐 이러는 거죠. 저처럼 욕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슬럼가에서 자라서 욕이 네이티브처럼 잘 되거든요. 학교 강의하면서 제가 막 욕을 사용하니까 민원이 막 들어요. 민원이. 무슨 자녀교육 강사가 찌랄하고 이런 말 사용한다고. 민원 들어와도 할 수 없어요. 이거 뭐 제가 저를 속일 수도 없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여기 동일 하이빌 수성동 범어동일 하이빌인가 저 범어내거리 있는데 있죠. 거기 분양하면서 프리미엄 마케팅 했다 하더라고. 의사들한테만 분양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되팔고 하면서 나중에 한 70%만 의사라고 하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진짜 아파트 좋대. 그런 데 가면 이제 공부 많이 하고 유전자 좋은 이런 집 자녀들이 당연히 식탁에서 고급 오이를 구사하고 막 이렇게 크는 거라. 근데 우리 애는 늘 저한테 욕만 먹고 이제 이러니까. 근데 그걸 보완해 준 게 어린이 서점이잖아요.
집에서는 욕을 먹지만 어린 스님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때마다 그때 그림책 한 권에 5,000원, 6,000원 이랬어요. 우리 가족은 일주일에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일주일에 한 10만 원 정도를 그림책을 샀어요. 그때 뭐 우리 신혼 초고 단칸 세방 살고 넉넉할 때가 아니었는데 그 학원 안 보낸 대신에 그 돈으로 책 산 거죠. 푸름이 아빠도 그랬다 하더라고. 유치원 안 보내고 푸름이하고 푸름이 동생을 그 유치원비를 전략해가지고 웅진에서 웅진 방판 아저씨가 그 푸름이네 집에 계속 와가지고 웅진 전집으로 도배를 했다고. 그 계속 권한들을 읽고 막 그래서 영재가 됐다고 책 냈죠. 진짜 좋은 어린이책을 주옥 같은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어떤 요소가 찬바람 나온 거 맞아요? 맞아요? 예? 죽지는 않았죠. 아니 괜찮아요. 뜨거운 바람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저 봐, 지금도 훈훈한 바람이 오는데 괜찮아. 찬바람 맞아요? 진짜 책을 읽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거라.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각하는 힘이에요. 사고력이라고 부르죠. 그게 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 뭐 정확하게 묘사하기 참 어려운데 마치 뭐라고 말할까, 그 지식을 담는 틀, 이제 시중에 나도는 비유적 표현으로 쓰자면 그릇의 크기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소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육체적으로 말하면 소화 능력. 수업이나 또는 텍스트를 읽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능력이 생각하는 힘이죠. 생각하는 힘. 근데 책을 읽으면요, 생각하는 힘이 자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힘이 가장 잘 자라는 방법은 직접 경험을 많이 하는 건데요. 근데 경험을, 이제 어른들은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많이 했지만 아이들은 어려서 경험은 제한적이죠. 체험학습을 아무리 많이 하고 뭐 리틀 소시움 아무리 다녀도 체험학습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경험이 필요한 거죠. 간접적인 경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독서예요. 책 읽기. 그러니까 경험이 풍부해지고 내가 다 겪지 않았지만 다른 아이들의 삶을 그 동화책을 읽으면서 이제 받아들이고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생각하는 힘이 점점 자라죠. 독해 능력 다른 거 말할 것도 없고요. 텍스트를 책을 늘 읽으니까 그죠? 그걸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죠. 또 책을 읽으니까 어휘력 자라겠죠. 어휘력. 한자 학습자 하라고 속으면 안 돼요. 뭐 우리말의 어휘가 70%가 한자로 되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장은 한자 해야 된다 뭐. 가고 막 한자 급수 따야 된다 하면서 유치원부터 막 7급 8급 해가지고 막 3급까지 막 새가 빠지게 공부하고 막. 어릴 때는 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기 때문에 뭐든지 시키면 잘해요. 한자 시켜 다 잘한다니까. 근데 크면서 다 잊어버려. 그리고요, 그런 마케팅 중에는 뭐 한자 3급까지 따놓으면 뭐 대학 가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사고 이런 사기를.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입시 요강이 수만 개가 된다고 하죠. 4년제 대학 200개니까. 이제 이걸 점점 줄이겠다는데, 문재인 정부는. 한자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 가는데 뭐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 한자 마케팅이죠. 맞는 말이긴 하죠. 우리말이 70%가 한자어로 되고 어쩌고저쩌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한자로 외워가지고 뭐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배울 학, 이거 쓸 줄 몰라도 돼요. 학교, 학용품, 학생, 학자 들어가면 다 이거 뭐 공부와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요즘 법원도 판결문을 우리말 쓰는데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서 어휘력이 풍부해지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죠. 그리고 집중력이 자라요. 텍스트에 대한 집중력. 이건 뭐 게임할 때 얻는 집중력하고 또 달라요. 엄마는 집중력 기르겠다고 바둑학원 보내더라. 아니, 바둑으로 인해서 생기는 집중력하고요, 그건 바둑 둘 때 생기는 집중력이지 학습할 때 생기는 집중력은 달라요. 바둑 두는 사람들 진짜 논리적 사고 능력은 천재들이거든. 근데 그 친구들이 다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에요. 바둑 잘 두는 사람 중에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서울대 나온 건 아니거든요. 몇 명 안 돼. 프로기사들 중에도. 그 집중력과 이 집중력이 다르다. 게임을 할 때도 집중력이 아주 놀랍죠, 아이들. 근데 게임 집중력이 공부할 때는 하나도 안 써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 필요한, 학습에 필요한 집중력은 책을 읽으면서 자라요. 텍스트에 몰입해 들어가는 능력.
이건 제가 비유하자면, 제가 콩나물 키우기에 많이 비유하죠. 콩나물요, 씨를 보면 밑에 구멍이 뻥뻥 뚫혀 있어요. 그리고 물 빠져나가게 받침대 받쳐놨죠. 이렇게. 밑에 또 다라이 같은 걸로 물 빠져나가게 하고, 위에서 전을 이렇게 덮어놓고 콩나물에 물을 계속 붓거든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일부를 흡수했다가 그 힘으로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체육기도 이와 비슷해요. 체육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기말 가서 쳤어요. 오늘 치고 그래, 기말 가서 친다고 저녁마다 지금 곡소리 내가면서 넘기는 문제집 풀리고 하죠.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동그라미와 X표가 표시가 나. 딱 해보면 뭘 모르고 뭘 알고 막 이게 가시적이죠. 눈에 보이죠. 근데 콩나물 자라는 건 눈에 안 보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이런 힘도 눈에 보이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뭐 되는 게 아니라 학교 평가로 측정이 안 돼. 그래서 엄마들은 어린 선생님 오는 엄마들은 좀 다른데 보통 이제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서 보면 서로 막 경쟁하고 막 서로 누가 더 한 개라도 더 맞췄나 시험 끝나고 나면 전화기 돌려가면서 너가 몇 개 맞았노 몇 개 틀렸노 주로 이래 대화하죠. 그럼 어떤 막 올백이다 하면서 막 아니 씨 얼마나 잘했게 올백인가 물어보니까 2학년이래. 2과목 올백이래. 2과목. 내가 기가 차서 우리 때는요 8과목 9과목 올백이라야 올백했다니까. 근데 요즘은 뭐 2과목 치는데 그 2과목 올백이라고 막 하고 막 우리 애 2개밖에 안 틀렸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그죠?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통 너머로 올백이라 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다리 풀린다니까. 이런 건 이제 눈에 금방 드러나니까 일이 이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 마치 육상으로 말하면 단거리 달리기 하듯이. 단거리 달리기는 출발부터 달라야 돼요. 엎드려서 스타팅 블럭 뒤에 딱 발을 받치고 있다가 그 출발 소리가 나면 바로 튀어나가서 10초 만에 승부가 나는 게 단거리 경주죠.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애들을 키워, 애들을. 그래서 막 유아기 때 초등 저학년 때 막 뭘 해야 될 것처럼 막 이거 지금 뒤처지면 큰일 날 것처럼 그래가지고 옛날에 유명한 책 나왔잖아요. 초등 4학년 성적이 평생을 결정한다. 그거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 물론 어릴 때 이제 체육이 습관을 잡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럼 초등 4학년 때까지 엄마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옆집 애보다 한두 문제 더 맞추고 막 더 많이 외우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애들 잡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벌어지죠. 특히 수학 공부 시켜보면 여러분들 다 정신병 하나씩 있죠. 저는 애 키우다 보니까 내가 정신병자는 걸 애 키우면서 알았어요. 충동 조절 장애. 한 번 뚜껑 열리니까 이게 닫히질 않아. 조절이 안 조절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한 번 딱 시작하면 막 완전히 집안 개판 되죠. 여러분들 같으면 아빠들 퇴근하고 들어오다가 무슨 지뢰 밟는 것처럼 막 조심해서 발 뒤꿈치 들고 안방 들어가잖아요. 엄마들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막 애 앉혀놓고 막 문제집 풀리고 있는데 벌써 막 얼굴 뻘겋지, 김 모락모락 나지, 애는 막 울고 있지. 그럼 남편들이 퇴근해가지고 지뢰밭 지나가듯이 뒤꿈치 들고 조심스럽게 이런다니까. 제가 뭐 우리의 자본 이야기 뭐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어린 시절 꾸준히 다니면서 좋은 책을 읽으니까 진짜 뭘로 측정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향상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가능성을 활짝 이렇게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좋은 어린이책 읽기가. 아이들마다 이제 뭐 결과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재능을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요소들이 자라서 저절로 공부를 잘하게 돼요. 그릇의 크기가 넓어지는 거죠. 근데 그릇의 크기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거기 그 작은 그릇에 뭘 자꾸 담으려고 해. 안타까운 일이죠. 콩나물 크듯이 물을 붓는데 콩나물이 자라듯이 아이들의 이런 것이 자라요. 희한하죠. 설마 그럴까 이런 의심을 많이 하더라고 엄마들이. 이 어딘지 알아요? 서울 출신이에요? 이 서울 교보문고 앞에 있는 유명한 그 장면이죠. 사람은 책을 만들지만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진짜
책이 우리 아이 어떤 것을 잘하게 하는 거죠. 이거 의심하는 분들 많더라고. 설마 그럴까? 그래도 문제집 풀려야지 뭐. 그게 아니고요. 2시간 전에 밥을 먹었잖아요. 안 그래요? 2시간 전에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 밥이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2시간 지나면? 내 생명이 돼요. 물고기가 어떻게 내하고 하나가 되겠어요? 방법이 없는 것 같죠? 근데 물고기가 이 조리 과정을 거쳐서 우리 입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죠? 뭐, 익히거나 삶거나 데치거나 뭐 많은, 그죠? 하죠? 그리고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크기도 자르고, 그래서 입안에 들어가요. 입안에 들어가면 이빨이 또 다 잘게 으개져요. 그리고 식도를 거쳐서 위로 가요. 그럼 위 주름이 음식물을 완전히 액체화시켜서 소화되면 이게 어디로 가요? 당이 되는 거죠. 온몸에 공급돼서 내 생명이 돼요. 나와 다르죠. 물고기는 나와 다른데 외부에 있는 거죠. 근데 과정을 거쳐서 내 안으로 가서 소화되면 내 생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5시간 지나면 배고파서 또 밥이 필요하고 그렇죠.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음식물이 소화되면 그것이 내 바이탈, 육체적 생명이 되는 것처럼 체육이도 마찬가지죠. 어떤 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면 이 내 가치가 돼요. 이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네. 태어날 때부터 원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받아들이는, 연속극을 통해서도 어떤 메시지가 와요. 아, 인간 구실을 하려면 판검사가 돼야 되는구나. 뭐, 예를 들면.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그죠? 뭐, 관세 받지 않고 살려면 우병우처럼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연속극 보면 메시지가 오거든요. 그 뒤에 연속극에 세트, 협찬 이런 것도 보통 비싼 가구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구나. 뭐 이런 가치도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죠. 그러니까 내게 들어온 어떤 것들이 소화되면 그게 내 가치가 돼요. 내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언어 책을 계속 읽으면요.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언어를 구사한다니까. 생각의 힘이 깊어지고 어떤 날 우리 애가 생판 처음 듣는 어휘를 구사하더라고요. 그 제가 놀래가지고 물어봤잖아요. 니 그거 어디서 배웠노? 하니까. 우리 애 대답이 뭐인 줄 알아요? 그림책 뭐 어디서 읽었어 이게 아니고 내가 원래 알았어 이 카더라고. 애들이 이 과정을 몰라. 원래 아는 거 하나 없어요. 이거 성경에서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하죠. 흙으로 지었다는 말 무슨 말인가 하면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원래 이제 그 원어 성경에 보면 만물의 찌꺼기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더스트. 이게 우리말로 흙으로 번역됐는데 아무것도 아닌 재료를 지었다 이런 말이죠. 차에 받치면 그냥 죽는 게 사람이잖아요. 정말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원리가, 흙의 원리가 있어요. 흙엔 좋은 씨가 뿌려지면 그 씨의 열매가 나는 거라. 안 그래요? 그 사람은 흙으로 지었대. 이건 뇌과학적으로 말하면요 아주 쉬운데, 뇌에 보면요 받아들이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받아들인 것을 표현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독일의 과학자들이 발견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잠수는 영어 했잖아요. 잠수는 영어 알아요? 네. 아니, 우리 애들 태어나가지고, 영어 시간이 아니라서 지금 그렇긴 한데, 우리말을 계속 들어서 우리말 네이티브가 됐어요. 자, 같은 원리로, 영어를 계속 들으면 영어 네이티브가 돼요. 맞죠? 이게 잠수는 영어의 핵심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는 영어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그 잠수는 영어 했다니까, 오리지널. 그러니까 무엇을 그죠? 들으면 그 들은 것이 소화돼서 나중에 입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지금 모니터나 이건 출력 장치죠. 근데 이게 그냥 출력되겠어요? 입력 장치가 있어서, 그죠? 키보드나 마우스나 뭐 이런 것도 입력 장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출력되는 거잖아요. 자, 좋은 우리 책을 읽으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어떤 요소들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책이 사람을 만든대. 여기에는 신뢰가 부족해가지고 엄마들이, 초보 엄마들이 책 읽고 나면 애들한테 뛰어가가지고 확인하죠, 확인. 그래, 제대로 읽었나? 얻은 교훈이 뭐고? 하고 막 질문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바빠서 애 읽는 책을 나는 못 읽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질문을 못 하잖아. 또 이 친절한 출판사들이 엄마들의 고민을 들어준다고 질문지를 몇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전집 뒤에 딱 붙여가지고 그렇게 팔죠. 그리고 언니들이 말하기를 이런 게 좋은 책이다 하면서 막. 제가 볼 땐 그런 건 책이 아니에요. 그건 교재지, 교재. 그냥 책은 좋은 어린이책을 읽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괜히 호작질 한다고 괜히 우리가 나섰다가 또 애 잡는다니까. 만약에 책을 읽었다는데 뭐 물어보면 몰라 버벅거려. 그러면 열받잖아요. 왜? 신뢰가 부족해서 그래. 책이 사람을 만든다에 대한 신뢰. 이건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이 KBS인가?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걸 제가 캡처했어요. 실제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의 뇌는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의 뇌에 비해서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죠. 노란색 부분 부팅이 많이 되어 있다.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당연하겠죠.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이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우리의 뭐 잘 자는 이야기만 하는데 저는 훨씬 더 아까 정신병 있다고 했죠. 그 이야기는 다 생략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어느 날이었어요. 남구에 있는 뭐 학원 거의 없는, 지금은 막 거기 뭐 커피 뭐지 예, 앞산 카페 골목 있죠. 앞산 카페 골목. 거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녔어요. 앞산 남부도서관 바로 건너편. 거기 가면 조그만 초등학교 있어요. 남명초등학교라고. 한 학년에 3학급 있는 조그만 학교. 거기 뭐 학원 하나도 없어요. 거기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육감님이 딱 바뀌면서, 그때 신상철 교육감이라고 유명한 분인데, 장기 입건하신 분이죠. 이분이 처음 교육감이 되면서 대구광역시 교육정책의 핵심을 창의력 신장으로 딱 삼았어요. 지금은 우동기 교육감께서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대구 행복교육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그 당시에는 창의력 신장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를 한다는 거라. 학교 대표를 한 명씩 뽑아가지고 대구 교대에 다 모았어요. 그 대구 교대 교수님들이 8문제를 출제했어요. 수학 2문제, 읽기, 국어 2문제,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8문제. 우리 애는 조그만 학교 있어가지고, 그때 자기 학년에 한 100명 있을 때니까, 100명 중에서 이제 대표를 뽑혔어요. 거기 가니까 막 진짜 대구에서 우수한 애들 있잖아요. 경북대학교 부설 수학과학 영재교육원 있죠.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거기 다 모여있거든. 거기 애들이 각 학교 대표들로 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8문제를 푸는 대구 교대에서 이 경진대회를 했는데, 갔다 오더니 우리가 자꾸 발표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을까봐 발표 기다리지 마라 했어. 아빠는 너를 장기적으로 보고 키운다. 지금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이다. 너는 수능 때 아마 전국 수석을 할지도 모른다. 제가 잠수내도 이래 썼다니까, 진짜로. 그 정도로 제가 딱 해보니까 뭐 보이더라고. 근데 그래도 계속 기다려요. 근데 진짜 발표가 났잖아요. 우리 애 그때 몇 등 했는지 알아요? 5등 했어, 5등. 그때 초등학교 190개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240, 50개 있어요. 작아져, 점점. 그래서 초등학교 190개가 있었는데 190명이 모였죠. 그래서 대구를 대표하는 정말 천재들이 다 나왔어. 그때 2등 한 애가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였거든. 걔 1등 못했어요. 2등 한 애 노이수라고, 그때 달서구 도원초등학교, 도원중학교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한국과학영재학교 부산에. 거기서 2학년 때 프리스턴 간 애예요. 대구를 대표하는 중학교 때까지 수학과학에서 제일 똑똑한 애였거든. 걔도 2등밖에 못했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 아무 교육도 안 받았는데 듣보잡 초등학교였어요. 저하고 맨날 뭐 저한테 발로 차이긴 하고 머리는 뒤바뀌고 막 이래 컸는데, 희한하게 그때 나왔던 문제를 제가 지금도 못 잊어요. 칠판이 없었는데 수학 문제를 설명을 못 하는데, 이제 오늘은 책 읽기 시간이니까 읽기 문제 어떤 게 나온지 알아요? 그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있어요. 한 아기를 두 엄마가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솔로몬이 머리가 골치 아프게 됐어. 아무리 뭐 설득하고 해도 안 돼. 할 수 없이 솔로몬이 지혜를 짜는 게 알을 2토막 내가지고 나눠 가지라 했어요. 그랬더니 친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양보한 거라.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자고 이제. 그걸 딱 보고 이제 친엄마를 눈치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문으로 주고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많이 쓰면 높은 점수를 받는 거라. 그렇다고 택도 없는 거 쓰면 안 되지. 논리적이라 해야 되죠. 뭐 주사위를 던져서 가려준다 이런 건 이제 감점이지, 감점. 이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 능력 플러스 논리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뭐 애 엉덩이를 한 대 세게 때려가지고 울린 다음에 어떤 아줌마한테 기어가는 거 본다 뭐 이런 거 좀 설득력 있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많이 쓰면 높은 점수를 받아요. 누가 유리하겠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유리한 거라. 이 좋은 어린이책은요 창의력을 자라게 한다니까. 전집 있잖아요. 여기서 똑같은 색깔과 장경 디자인 그거 질식사지 창의력 자라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어려서 좀 다녀보니까 처음에는 짜증나더라고. 그림책이 너무 커가지고 안 꽂혀. 폭이 굉장히 높이가 낮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서가 이런 데는 안 꽂히는 그림책들이 있어요. 그럼 짜증 난다니까? 처음에 어린 선생님 다니면서 짜증 많이 났어요. 크기 다 다르고 막. 어떤 건 앞으로 툭 튀어났어. 이런 거 있거든요. 길쭉하고 납작한 것도 있고요. 또 오만 뭐 하여튼 질감 다르고요. 기법 다르고 뭐 디자인 다르고 장정 다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창의력이 자라죠. 정말 창의적이 되더라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기서 창의력 경진대에서 5등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매달 너 이거 5월달에 이제 우리 애 방 청소하다가 찾아가지고 작년까지 4월달까지 강의하면서 내가 이거 한 번도 못 보여드려요. 그래서 일부러 집어넣었잖아. 우리 집 가보라니까 가보. 이거 보여요 글자? 제1회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 하면서 보여요? 다행이네. 뭘 말하고 싶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왔겠어요? 이거 외에도 수많은 뭐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아드님은 뭐로 밥을? 뭐라고요? 밥을 뭐라고 썼어요? 많이 썼다니까. 생각나는 대로 쓰라 했는데. 열 몇 개 썼대. 또 한 지문이 있어요. 국어 두 문제 나왔다고 했죠. 하나는 뭐 은행나무인지 느티나무인지 은행나무겠지. 은행나무에 관한 긴 지문을 주고 은행나무가 지구상에 출현한 지 뭐 몇 억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멸종하지 않고 각 대륙에서 살아남아 있다. 뭐 이런 지문을 주고요. 네가 생각하기에 은행나무가 멸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아있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지문을 읽고 추론하는 능력을 보는 거죠. 이런 거. 뭐 수학에서 그런 뭐 나왔는데 하여튼 좋은 의지 읽다 보니까 생각하는 힘이 깊어지고요. 창의성이 자라고 이러니까 그죠. 의외의 성과를 그렇죠. 5학년 때 벌써 6학년 때 다 물리치고 학교 뭐 독서 퀴즈 이런 거 하면 막 1등하고 뭐 이런 흔적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잘난 척 한다 할까봐.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 다 애 공부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공부를 잘하게 하는 길을 제가 제시하는 거라. 여러분들 앞으로 좀 미안한 말인데요. 좀 시금방지게 표현하면 자녀 교육에서 저 같은 고수 만나기 좀 어려워요. 아니, 농담 아니라니까.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잠수원에서 활동할 때는요, 현역 때, 우리 고등학교 때쯤에는 제가 그 달서구 어린이설 아까 호시호치 있죠. 거기서 제가 강의를 어느 날 인터파크 예스24 알라딘 이런 인터넷 서점이 생기면서 동네 골목 서점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호시호치 선생님이, 사장님이 십몇 년을 저를 관찰하더니 엄마들한테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라. 여름 방학 때,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만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부터 매주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아까 그 선생님은 11년을 했다니까. 방학 때 빼고 매주 학기별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한 학기는 아이를 살리는 수학 공부, 한 학기는 사교육비를 현저하게 절약하는 영어 공부, 한 학기는 이런 요소들을 자라게 하는 행복한 책 읽기. 그거 11년 했어요. 그리고 서점이 드디어 파산했죠. 파산해가지고 제가 강의가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아까워가지고 제가 할 수 없어서 대구 부모교육연구소라고 열었잖아요. 그전에 저는 이런 거 뭐 열고 엄마들 만나고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제 강의를 너무 좋아하고 이런 엄마들이 많고 이래서 엄마들과 만나는 접점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대구 부모교육연구소를 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어서 그 강의를 우리 연구소에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올해까지 13년째 하고 있죠. 13년째.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도 해요. 내일도 해요. 선생님, 근데 잠수를 자꾸 언급하시는데 그 잠수회가 다 맞다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그게 말씀 자꾸 언급하시는지 아니면 가는 길이 없어서 이거라도 하자,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라고 해서 잠수회를 언급 자꾸 하시는 나중에 질문은 좀 끝나고. 전 잠수회가 뭐 맞다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제 경험을 말해요. 제 경험을. 잘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궁금한 게 혹시 이제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생기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제 모아서 제가 대답할게요.
근데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 제가 이걸 말씀드렸어요. 인지 영역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을 잘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죠. 좋은 체력이 참 중요하다. 근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 보면 다 알죠. 체력이 중요하다고 모르는 엄마 어디 있어요. 특히 서점에 오는 분들 더 잘 알 테고. 제가 학교 가서 강의를 해본 엄마들 다 알아요. 근데 이거 안다는 것도요. 이 종류가 있다니까. 소위 말하는 레벨이 있어요. 레벨. 머리로 아는 것이 있고요. 가슴으로 아는 게 있고. 또 삶으로 몸으로 아는 게 있어요. 세 종류가 있어요. 안다는 게. 예를 들면 처녀들이 아가씨들이 그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백과사전을 막 달달달 외웠다고 쳐요. 그죠? 아, 이러면 뭐 아기를 뭐 배는구나부터 시작해서 다 안다고 쳐요. 이거 결혼하기 전에 막 읽어보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남자를 아는가 이거든. 남자에 관해서 알지만 안 자보고는 모르는 거죠. 결혼해서 동침하고 이래야 제대로 남자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체일기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체일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삶에서 그렇게 안 살아. 체일기보다는 학습지. 심지어는 책 읽고 있는 놈 보고 가가지고 책 그만 읽고 공부해라 이렇게 한다니까. 내가 참 제일 기가 막히는 게 책 읽기보다 더 좋은 공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면 당장 오늘 기말고사 치니까 어젯밤에 문제집을 하나 더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했겠지만 아이들은 아직 경험을 못했으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을 미리 이제 거꾸로 수능 고사양부터 거꾸로 내려보는 거예요. 사실은 더 멀리 봐야 되지만 뭐 우리가 한계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제일 어머니들 설득하기 쉽게 수능 고사장 딱 가보면요. 국어 고사장 가면 16쪽에 8절지에 16쪽에 국어 시험 문제지가 출제되잖아요. 막막하죠. 시험 쳐봤으면 알 텐데. 그 긴 지문 읽고요. 뭐 헐떡헐떡대면서 시간이 쫓겨가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시험을 치러 왔는데 어떤 여학생은 뭐 활짝 안 보인대. 너무 긴장해가지고 우황청심만 먹고 막. 그 지문 다 읽고 나서 이제 밑에 딱 가보면 문제 세 문제 달랑 달려 있어. 근데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래. 밑줄 친 기억부터 미음 중에 뭐 서로 다르게 쓰인 용법 하나를 찾으시오 하면 또 지문으로 돌아가서 기억에서 미음 또 막 읽고 막 이렇게 해서 달랑 세 문제 풀고 나서 숨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페이지를 딱 넘기는 순간 똑같은 크기의 지문이 더 가로막고 있어요. 이걸 계속 해야 된다니까. 근데 수능 감독도 가본 그죠? 우리 와이프 말에 따르면 아니 한 교실에서 30명 중에 시간 내에 국어 문제를 다 푸는 애가 한 교실에 한두 명도 잘 없대요. 시간이 다 부족하대. 그렇다고 해서 이건 포기는 못하죠. 수학 같으면 엎어놓고 자잖아요. 다 자니까 나도 괜찮은데 이 국어는 우리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엎어놓고 자기는 왠지 찔려서 끝까지 읽고 푸는 거죠. 근데 대부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요. 시간 내에 다 풀고 마킹하고 답안지 옮겨 적고 이걸 잘 못하는 거라. 근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들이 다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다 읽기 능력이 부족한 거라.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는 1학년 때 내려오면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실 체읽기는 끝나요. 왜? 입시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체제가 그래요. 밤늦게까지 붙잡아놓고 야자. 공부 좀 하면요. 심자라고 불러. 야자는 뭐 우리 애 같은 경우 9시까지 하는데 심자는 어떻게 해요? 11시까지 하는 거예요. 사립이라도 더 그렇죠? 경신 대륜 더 할 거라. 우리가 가가지고요. 그 소위 심자반에 뽑혔어요. 60명인가 뭐 600명 중 60명 뽑아가지고 정신병동 같은 데 쳐넣더래. 하얀 벽에 독서대 하나씩 쫙 해가 1등부터 성적순으로 안 넣는다는 거라. 그래 우리가 막 여 정신병동 같다 하면서 내보고 빼달라고 심자반 빼달라고 해가 제가 학교 가서 싸워가지고 빼대고 이랬어요. 고등학교 가면 우리 하는 말이 그 심자 시간에 60명이 일제히 가방에서 책을 꺼내는데 뭘 꺼내요? 수학의 정석 꺼내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등학교 가면 수학 공부하기 바빠서 보통 자기 공부 시간에 60%를 수학 공부해야 돼요. 30%는 영어 공부. 나머지 10%를 사탐, 과탐 해야 돼요. 국어 할 시간 없어. 우리말로 돼 있어. 이건 뭐 참 하기도 애매하고 막.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후는 이미 체육 시간은 불 건너갔다. 그거 언제 해야 돼요? 그 전에. 근데 중학교 때 보면 애들 막 이미 사춘기 왔고 스마트폰 들고 있고요. 게임하고 있고요. 음악 듣고 있고 뭐. 진짜 말 안 먹히죠. 저도 해보니까 뭐 중학생 되니까 이제 우리 애 때리지도 못하겠더라고. 때린 거 막아.
하루는 내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막 확 온 힘을 다해서 머리를 하는 데서 제 손을 확 날렸어요. 가다가 근데 뭐 턱 걸리는 거라. 애 왼손이 요 턱. 이 새끼 봐라 하면서 아빠가 때리는데 네가 감히 막아 하면서 이쪽을 스윙했는데 또 오른손이 턱. 안 놓나 하면서 막 하니까 손에 힘을 더 주면서 저를 벽으로 밀어붙여가지고요. 제가 경찰에 제압당하는 범인처럼. 아빠 정신 차려 하면서 막. 중학교 가면요, 애들이 대부분 뭐라고 말해요?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지방문 닫고 들어가 본다니까. 그럼 끝이라, 끝. 자녀에 관한 뭐 하늘을 찌르는 지식과 정보가 있어도 아무 소용 없죠. 저는 모르는 게 없어요, 자녀에 관해서. 여기 시골에 있었지만 서울 대치동에서 수학 전문 학원이 어떤 교재로 수학 공부하는지 다 알았어요. 왜냐면 잠순에서 엄마들이 실시간으로 올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학원 한 번도 안 보내고도 다 학원 다 꿰고 있죠. 근데 애들이 아무리 내가 잠순에서 배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더라도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심하이라, 심하이. 그래서 언니들이 뭐라고 코치해요? 크면 말 안 듣는데 말 잘 들을 때 더 돌려라. 이게 언니들의 코칭이라니까. 이게 뭐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막 지금 곧 앞에 뭐 어디 빠질 구름, 자기가 빠진 줄도 모르고 어린 후배들 아파트 단지에서 언니들 뭐 엄마들 다 그렇게 자녀교육 정보를 유통하잖아요. 내가 엄마들 유심히 관찰해 봤다니까. 제가 우리 애 어릴 때 어린이집 유치원 제가 다 노란 차 태워 보내고 했어요. 엄마들도 다 그러더라고. 학기 초에는 딱 그죠? 노란 차 오면 애 태워 보내고 냉정하게 돌아서서 각자 뛰어 올라가요. 지침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애들이 뭐 엄마 떨어진다고 울고 불고 하면 뭐 거기서 같이 울고 하면 안 된다고. 냉정하게 등 돌리고 돌아서라 해요. 그래가지고 엄마들 다 뛰어 올라가요. 뭐 하는지 몰라. 뛰어 올라가서 뭐 밀린 연속극 보는지 뭐 무조건 잠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며칠 있으니까 애들이 적응하죠. 이제 안 뛰어 올라가고 노란 차에서 빠이빠이 하고 이제. 그리고 엄마들끼리 그 3, 3, 5 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수다 떨고. 또 좀 있으니까요, 자기들끼리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데리고 가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물어보면서 자녀교육 정보를 유통하는 거라. 좀 있으니까 이번엔 언니 집에 놀러 가봐도 돼요? 하면서 크로스 방문하죠. 교차 방문. 그래가지고 그 언니 집에 가서 또 큰애 집에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우리 집에 없는 전집 뭐 있는가 보고 학습지 뭐 하는가 살피고 막. 그러다가 내게 없는 게 딱 눈에 딱 띄면 꽂히죠. 저도 옛날에 그래가지고 저 평생에 처음 전집을 하나 샀잖아. 우리 애보다 3살 많은 어떤 집에 놀러 갔는데 전라도 광주에 있는 선배 집인데 그 집 딸이, 큰 딸이 공부를 좀 잘해. 나중에 광주 교대 나와가지고 선생님 됐는데, 그 집 하니까 내가 평생 처음 보던 벌건 책이 또 있더라고. 20권짜리. 와, 뭐 이런 게 있노 하면서 딱 보니까 21세기 웅진 학생과학 대백과학 하면서. 저는 뭐 전집이라고 한 번도 못 봤는데, 와, 이거 학생백과사전? 그래? 하면서 바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동네 전집 할인 매장 가가지고 그 70몇만 한다 카냐? CD까지 하면 그때 80만 원이었는데 제가 우리 동네 전집 할인 매장 가니까 아저씨들 3명이 모여가 고스톱 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협상해가지고요, 40만 원에 샀잖아. 40만 원. 엄마들 보통 이렇게 이제 언니 집에 놀러 가고 이러면서 이제 정보를 주고받고 막 이러죠. 근데 저는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이 소리를 안 해가지고 혼자 어디서 다니면서 그 육아서적 자녀 지침서 이런 거 읽으면서 정말 외롭게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잠순에 딱 생기면서 이제 우리 아이 초3 때 생긴 잠순에 들어가서 거기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정보들을 제가 받으면서 또 제가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잠순에서 이제 어린이책 전문가죠. 어린이 선생님을 계속 다녔으니까. 그래가지고 한때는 제가 잠순에 필자를 했잖아요. 제가 어린이책에 대한 리뷰 같은 거, 소강 같은 거 쓰면 잠순에서 원고료를 저한테 10만 원, 한 편 쓸 때마다 10만 원씩 주고 그랬어요. 근데 사춘기 되면 이제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동네 특히 대륜경신 뒷동네 가면 국어논술 전문학원 많은 거 있잖아요. 그 비싼데 보내야 되죠. 할 수 없이. 왜 책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고등학교 가면 책 읽을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뭐 좀 해야지.
그런데 가면 전문가들이 추천한 책 좀 읽을 것 같아가지고 비싼 돈 주고 보내잖아요. 근데 이미 습관이 안 잡혔으면 안 되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다 뭐라고 해요? 애들 그때 뭐 배우는가 하면 학원에 가서 멍 때리는 기술 배운대. 엄마들은 전기세 내고 아이들은 멍 때리는 기술 배우고. 이 저학년 엄마들 아직 모르죠. 초딩 엄마들은 실감이 안 날 텐데. 이 아이들이 이제 다시 초등 고학년으로 내려오면요. 이 고학년은 이제 그래도 엄마 말 좀 들을 때잖아. 사춘기가 막 시작되고 이러지만 그래도 엄마 막 고함 지르고 미친년처럼 막 뚜껑 날라가가지고 막 고함 지르면 애들이 그래도 말 좀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 읽기는 안 하고 책 읽으라 하면 전부 Y 들고 있고 뭐 학습 만화 들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들이 너무 속상하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뭐 해요. 독서 관련 학습지 또 하는 거야. 주니어 플라톤, 뭐 웅진 북클럽, 하늘이 독서 논술, 또 수성구 이런 데 뭐 지혜의 숲 개사코 뭐 이런 거 좀 괜찮은 거 이런 것도 하고. 책 읽기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 아이들 저학년 때 오면 다 뭐 하고 있어요? 학습지 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해, 많은 엄마들이. 그 진짜 안타깝죠. 그 불안해서 그렇다는 걸 저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저도 참 불안했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학습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문제집 형태의 교재들은 안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공부해봤으면 아는데 문제집은요, 실력을 향상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도구죠, 주로. 한 번 풀었다가 틀린 문제는요, 한 달 후에 보면 또 틀려요. 오늘 오답 해가지고 내일 하면 맞아. 근데 한 달 지나면 또 틀려요. 왜? 이거 시냅스 회로를 교정해야 되거든요. 왜? 뇌에는 뉴런과 뉴런이라는 세포가, 정보 저장하는 세포가 있다고 하죠.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회로를 시냅스라고 불러요. 시냅스가 잘못 연결되어 있으면 출력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냅스를 교정해야 되죠. 그 작업을, 충격적인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아예 개념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책을 계속 읽으면서 업데이트를 하는,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한 번 뭐 잘못 들어가면 오랫동안 간다니까. 우리 애는요, 어느 날 이상하다, 어디 여행을 가다가 기와집을 만났어. 절이에요, 절. 절 지붕이 기와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저게 뭐고 이렇게 물으니까 절 캐야 되는데 부산이 가더라고. 희한하죠. 절이 부산이라는 단어하고 뭔가 혼란을 일으켰어. 그래가지고 그거 교정하는데 한 6개월 걸렸어. 물을 때마다 부산 카더라고, 절 보고. 참 희한하대. 이 개념이 잘못 잡혀서 그런 거죠. 이 문제집 풀고 오답 처리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나중에 지나면 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독일의 교육학자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망각곡선이라는 걸 연구했어. 애들이 한번 수업에서 들은 거 있잖아요. 수업 끝나고 돌아서면 80% 잊어버린대. 저녁 되면 90%, 주말 되면 95%, 한 달 지나면 98%인가 99% 잊어버려. 이 망각곡선이죠. 그 망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이래.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영어 단어 30개를 외웠어요. 자, 내일 30개를 외우죠. 그러면 내일은 몇 개 외워야 돼요? 오늘 외운 거 30개를 반복하고 내일 새로운 걸 외우고. 3일째 되는 날은 90개. 이론적으로 말이에요. 4일째 되면 120개 이렇게. 그걸 한 달을 해야 장기 기억화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인간으로서 하기 쉬워요? 꼬마들이? 그 영학원 보내면서 맨날 빡빡이 하고 뭐 이래도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영학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요, 들으니까 문깡 뭐 이런 데 가면 막 벌써 영학원 제목부터가 뭐 깡 하면서 막 또 옛날에 수성구 소문 듣자니 뭐 문깡에서 안 되는 애는 예일을 보내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 저기 예일 있었죠? 아직도 있나 몰라? 엉뚱한 얘기 그만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자꾸 이제 이렇게 국어 관련 학습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책을 잘 안 읽으니까 애들이. 읽으라 하면 학습 만화 들고 있고. 그래서 불안해서 할 수 없이 시키는데, 가능하면 이제, 특히 이제 어린이집에 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그 학습지를 한 시간에 좋은 어린이책을 읽어야죠. 그리고 어떤 엄마들은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둘 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다? 아니, 돈이 10,000원 밖에 없는데, 오늘 점심값 10,000원이라 딱. 그리고 티셔츠 한 장 사는데 딱 10,000원이에요. 이 둘 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걸 경제학에서 기회비용 이렇게 불러요.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재화가 있는데, 점심 먹는데 10,000원을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티셔츠 한 장을 사는 기회를
대가로 지불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용한 시간이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걸 다른 데 쓰면, 그죠? 내가 유익한 데 쓸 시간을 기회로,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동시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어린 시절에 특히 제가 해보니까 어린 시절에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보다 더 나은 영재교육을 내가 발견한 적이 없어. 선행학습이라면 선행학습일 수 있고요. 뭐 영재교육이면 영재교육이고, 진짜로 나중에 우리 애가요,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조석희 박사라고 지금 은퇴했지 싶은데 우리나라 영재교육이 1인자가 있어요. 이 아줌마가 국회에다 청원을 해가지고 영재교육법 이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영재교육이 시작됐어요. 그 지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각급 교육청별로 60명씩 뽑죠. 여기 동부교육청 같으면 동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같은 학년의 아이들 중에 60명을 뽑아요. 3학년 겨울방학 때면 딱 테스트 한다니까. 학교 대표들 한 학급당 0.5명씩 뽑아. 학급 8개 있는 학교 같으면 4명이 학교 대표가 되죠. 그래가지고 1월달 되면 교육청에 불려가서 소위 영재 선발심을 치는 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그걸 통과하면 60명이 되는 거죠. 60명 안에 들어. 그럼 이제 20명씩 반을 나눠서 이른바 영재교육을 시작해요. 뭐 별거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이제 집체교육 하는 거죠. 그냥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지 별거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영재 학급 해가지고 대형 학교는 그 학교에 영재 학급 만들죠. 근데 지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영재 학급 가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게 더 나아서 엄마들이 지원도 잘 안 하고 이러죠. 근데 진짜로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이 법이 통과돼가지고 우리는 남부교육청 소속이거든요. 남부 달서구는 15,000명의 중학생 가운데 20명을 뽑는 시험이 있었잖아요. 과목은 2과목 수학과. 근데 우리가 그 시험에서 20명 안에 들었다니까. 그 소위 말하는 영재교육 받았잖아요. 별거 없더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뭐. 그러니까 제가 거듭 생각해보니까 물론 수학 공부했어요. 저하고 같이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법도 잠순에 어떤 서울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이 그 그리는 번님 아들은 너무 아깝다 하면서 이 교재를 한번 공부해보래. 저는 그때 당시에 넘기는 문제집 두산동화 뭐 천재해법 이런 거밖에 몰랐는데 어떤 선생님이 문제 해결 길잡이가 있다는 거야. 지금은 대중화됐죠. 워낙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와 그때는요 문제 해결 길잡이라는 문제집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 시내 제일 큰 서점 가야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또 적는다. 문제 해결 길잡이 하다가 집집마다 곡소리 나거든.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요 저기 칠구에 가면 우남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서 수학공부법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4월 달에 거기 가서 이 책 읽기를 강의했는데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바로 거기 엄마들이 교장실에 쳐들어가가지고 저 선생님 한 번 더 부르자 해가지고 자녀 그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라는 걸 1년에 10번 하잖아요. 이미 계획이 다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획을 변경할 수 없어. 그래서 저를 그 10번의 역량강화 교육 말고 따로 불러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수학공부법 이야기 한다니까.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하겠네. 하여튼 수학 공부도 나중에 고학년 돼 보면요 어릴 때 책 읽기 안 하면 안 돼. 문제를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달랑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문제 보면요 달랑 2줄밖에 없는데도 이게 읽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이 독해 능력의 현저한 부족이죠. 수학적 사고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 뭐 독해 능력이 부족이라. 문제를 읽고 이게 뭔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 텍스트에 대한 친숙함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는데도 사실은 어릴 때 책 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 할 때도 똑같고요. 수능 영어 보면요 문법 한 문제 나오고 듣기 17문제 나오고 나머지 다 독해라 독해. 읽기죠 읽기. 읽고 이해하고 답 고르기. 그러니까 언어만 영어로 되어 있고 사실은 우리말 국어 시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독해 능력이 있으면 영어 하는 건 수능에서 영어 만점 받는 건 아주 쉬운 일이죠. 수능 영어는 또 난이도도 낮고 이러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초등 저학년 때 네, 불안감 때문에 다 끊으라 칼락하기 좀 그렇고 하나만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고 차라리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여기 무슨 도서관 있지? 도서관 범어도서관도 있고요. 수성도서관도 있고 뭐 많죠. 그리고 아파트마다 작은 도서관들 다 요즘 생기고 어린 서점도 있고 정말 좋은 조건이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10만원씩을 투자해서 10권에서 15권의 그림책을 사서 우리 애 4살 때부터 매주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진짜 큰 돈 안 들이고도 어린 서점이 좀 미안하네.
도서관을 잘 활용하시면. 그리고 좋은 어린이 책에 눈 뜨게 되면요, 이 책은 소장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 그죠? 그래서 전집을 좋은 어린이 책 단행본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좀 하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유아 때부터 사실은 책 읽기 습관이 잘못 잡혀서 그렇죠. 유아기 때 엄마들이 하는 게 다 전집이지 뭐. 언니들 따라서 메이저 브랜드 전집 출판사에서 하는 교육 같은 거 들어가면 꼭 이렇게 말하죠. 이거 제가 지어낸 게 하나도 아니고요. 차마 어디라고 말을 못하겠네. 내가 어디라고 말했다가 민원도, 교육청 민원도 가가지고요. 그 선생님이 자꾸 남의 뭐 브랜드 비판하고 막 자기 이야기만 한다고 교육청 민원도 가가지고요. 교육청에서 며칠 전에 실사 나왔다니까. 제가 어떤 학교 강의하러 가는데 교육청에서 몰래 강의를 들어왔어. 진짜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 학부모 역량강화센터 직원들이. 그래가지고 어제 전화가 왔다니까. 선생님 강의를 우리가 가서 몰래 들었습니다. 하면서. 근데 너무 감동적이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이번 주말에 자기 친정 동생한테 가가지고 5살짜리 키우는 친정 남동생이 있는데 쟤한테 들은 강의 이야기를 계속 했대. 어릴 때 책 많이 읽히라고. 그 민호는 뭐 접수를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실사를 나갔지만 선생님 강의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10월 달에 교육청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TV로도 방송으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교육청 학부모 역량강화 강사 중에 400몇 명이 있거든요. 초, 중, 고 강사들. 그 중에 20명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케이블로 계속 보내요. 남부 달서구 저쪽에 가면 TV로드라고 있거든요. 내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동네 언니들이 참 도움도 많이 주지만 또 언니들도 아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꾸 딴소리 하는 거라. 이래가지고 막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거 아니면 큰일 난다 해가 불안해가 막 사잖아요. 어떤 엄마는 적금 깨가 사고요. 막. 한 봐요. 이 2세인데 세계 명작 읽으래. 4세인데 세계 문화. 6세인데 경제와 역사 기사고 막 이런 일 왜 일어난 줄 알아요? 수능을 겨냥해서. 실제로 6세 때 경제와 역사를 읽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수능 사탐, 문과로 가면요, 그 사탐 있죠. 사탐 11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게, 요즘은 2과목 선택하는데 옛날에 우리 했던 4과목 선택했거든요. 근데 제일 선택 안 하는 게 경제하고 역사라. 한국사. 그 당시 한국사는 서울대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가지고, 지금은 다 치게 돼 있지만, 그래가지고 똑똑한 애들이 다 한국사 하니까 서울대 가려고. 한국사 선택 안 하면 서울대 원서를 못 내. 그래가지고 상위권 상위 10% 애들은 다 한국사 선택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 한국사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9등급자 하에서 다 밑에 깔아주니까 다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난이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와 역사를 어릴 때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마케팅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어느 출판사더라 사회탐구 전집, 과학탐구 전집 하면서 막 나오고 대유행을 하더라고. 좀 미안해요. 여러분들 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자꾸 캐사서.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요,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경우는요, 지식이에요, 지식. 그 작은 그릇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작은 그릇 안에 지식을 담는 거죠. 이게 큰,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계속 요즘 어머니들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 이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을 많은 경우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이제 판검사 이제 완전히 큰일 났대. 판사 특히. 왜냐면 판결문을 계속 데이터로 입력하면요, 가장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는 거라. 사실 판사들도 대부분 판례에 따라서 거기에 기초해서 많이 판결하잖아요. 거기서 크게 벗어나기 참 어렵거든요. 바둑에서 알파고가 나왔죠. 알파고가 막 인류가 둔 수많은 프로기사들의 바둑을 다 입력해가지고 그걸 막 돌리니까 막 세계 1인자들도 퍽퍽 나가 떨어지잖아요. 완벽하대, 완벽. 그 19살짜리 중국의 세계 1인자 커제라고 있거든요. 그걸 막 얼마나 금방진지 알아요? 한때 이세돌이 세계 1인자였거든. 근데 이세돌은 이미 30대 중반이 됐어요. 그 유명해가지고 이제 이창호가 세계를 제패하다가 그 다음에 이세돌. 그래가지고 알파고가 제일 처음에 작년에 이세돌하고 바둑을 뒀거든. 그러니까 커제가 하는 말이 나라면 안 진다 하면서, 그때 이세돌이 5번 더 1승 3패 했거든.
커제가 막 극했다니까. 그때 이세돌이 그 인터뷰를 보고 저도 어릴 땐 저렇게 말했어요 하면서. 커제는 아직 19살이거든. 그 이번엔 커제가 했잖아. 이제 드디어 진짜 세계 1인자거든 얘는. 지금 바둑이 이제 대세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넘어갔거든요. 옛날에 일본이었다가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지배하다가 지금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커제가 또 봐도 잽도 안 되잖아. 3대 빵으로 깨졌어. 왜? 인공지능이 수많은 바둑 경험을 계속 입력해가지고 그 수십만 기보를 입력해서 이걸 막 몇 초 안에 막 바로 돌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직업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을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는 것, 이거는 불필요하게 된 거죠. 요즘은 네이버에 물어보면 지식 다 있어요. 심지어 백과사전까지 다 있어. 그럼 이제 백과사전 안 사도 되게 됐죠. 저도 뭐 강의 듣다가 뭐 모르는 것은 바로 네이버 검색하잖아요. 국어사전, 백과사전, 영영사전, 오만 거 다 있고요. 뭐.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에게 지식을 많이 집어넣는 지식 중심의 체육기를 하니까 책의 맛을 몰라. 지식 중심의 체육기를 한 애들은요, 창작동화 시시해서 못 읽어요. 거기 지식이 하나도 없거든? 시시콜콜하고 이러니까. 완전히 이 길을 잘못 접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어요. 원래 인류 문화에서 책 읽기는 사람 사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인문학이라고 하죠. 사람 사는 이야기. 아이들 버전으로 하면 아이들 자기들의 이야기를 읽어야죠. 그래야 재밌어가지고 몰입해 들어가거든요. 엄마들이 왜 태양의 후예를 그래 좋아하는 줄 알아요? 송혜교하고 지가 동일시 돼가지고. 이번에 또 둘이 결혼 발표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더만. 4살 연상의 송혜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안 해도 괜찮다. 오히려 책의 맛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근데 대부분 이걸 못해요. 전집 중에 가끔 창작동화가 있어. 근데 안타깝게도 창작동화에다 대부분 뭐 그것도 좀 저렴한 출판사들은 테이프 녹음까지 해가지고 막 주지. 그래가지고 책 읽기 중요하다 하니까 엄마들은 막 자기는 청소하면서 애들한테 기계음 테이프 틀어놓고 막 들려주고 막. 애기 때 그래 많이 했죠.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엄마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사실은. 형식은 책을 읽어주는 것이지만 내용은 뭐예요? 엄마의 마음을 전하는 거라. 그래서 너무 기능적으로 지식을 아이한테 많이 집어넣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책을 읽어주다 보면 책의 맛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죠.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는 학습만 하나 보는 거라. 왜? 집중력 떨어지고 책 읽기 습관이 안 돼 있고 이러니까. 어떤 집 거실을 제가 이렇게 딱 어느 집인지 모르게 딱 찍어왔어요. 제가 학교 가서 강의해보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많은 엄마들이 저거 우리 집인데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젊을 때는 강의하면서요, 그때는 제가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이거 계속 집에 두고 있으면요, 애들 학교도 갔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거 보인다니까. 그리고 애 한번 쳐다보고 언제 읽어줄까 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거 쳐다보다가 애 쳐다보다 이거 쳐다보다 애 쳐다보다 어느 날 또 시댁에서 전화 온 날 기분이 확 나쁘면 뚜껑이 확 열리거든. 그럼 책 때문에 또 애 잡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옛날에 갖다 팔락했어요. 진짜로 지금까지 내가 13년 동안 수많은 강의를 하면서 전집 빨리 중고나라 갖다 팔락했거든. 딱 한 엄마가 바로 그날 자기 집 있는 전집을 여기 이 동네 아줌마라 만춘우방 2차 지금도 생각해. 10년 전에 이 근처에 무슨 어린 서점인데 그 아저씨를 불렀대. 얼마 쳐줘도 괜찮으니까 싹 빼가라 하면서. 세상에 그런 건 나 처음 봤어. 그 후로 다시 그런 놈 없더라고. 요즘 내가 조금 철이 들고 나서 딱 보니까 아 이거 팔락하면 안 되겠어. 왜냐하면 엄마들은 이거 갑자기 빼버리면 휑해져가 인테리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모르고요. 엄마들이 고민을 모르고 무조건 막 갖다 팔락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 인테리어가 무너지거든. 그래도 우리 집에 누가 놀러 왔는데 뭔가 좀 이렇게 책도 좀 있고 뭐 이래 좀 지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딱 보면 다 시리즈마다 색깔 똑같고 장정 똑같고 표지 디자인 똑같고요. 또 요즘은 조금 질이 낮아지긴 했지만 옛날에는 그 전집 회사들이 기획팀이라고 있어요. 기획팀에서 책을 만든다니까. 짜집기 하고. 세계 명작 같은 건요. 대부분 2살, 3살이 세계 명작 읽으라고 세계 명작 전집 나오는데 그건 진짜 다 뭐 한 거예요. 앙상하게 줄거리만
남는, 뼈다귀만 남는 것처럼 살과 뭐 피는 다 빼내고, 그래서 책의 맛은 하나도 없고 주인공 이름과 줄거리만 아는 이런 책의 명작을 내가지고 성우 더빙시켜서 엄마들한테 책의 명작이라고 팔고 있어요. 애들 이런 책을 읽으니까, 이 다이제스트 된 이런 책을 읽으니까 책의 맛을 모르는 거죠. 저는 옛날에 어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를 제가 다니던 어린이 서점에서 만났는데, 얘가 하루는 책을 사러 왔어요, 엄마하고. 근데 책 한 권을 들고 왔어. 근데 보니까 10페이지 정도 안 읽었어. 근데 책 날개를 딱 거기 꽂아가지고 10페이지를 딱 끼워놨더라고. 안 읽고 있어.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니는 책도 아직 덜 읽었다면서, 왜 또 새로 책 사러 왔노?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그때, 얘 초등학교 3학년, 대진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 책이 끝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았어요. 하면서 안 읽고 있다니까. 근데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얘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책의 맛을 알고 있는 거라. 너무 끝나는 게 아쉬워가지고, 이거 안 읽고 또 다른 책을 사왔어. 그거 읽어도 또 다른 재밌는 책 많은데, 사실은. 근데 애 그 순수한 마음에, 와, 걔가, 얘는 잘 자랄 것 같더라고. 근데 진짜로 걔는 대진초등학교, 대진중학교 나와가지고 대구 가고 나왔어요. 지금 카이스트 4학년. 제가 연구소를 문 연다고 하니까 이 꼬마가 자기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읽은 모든 책, 어린이 서점에 산 모든 책, 그러니까 영국에 가서 살면서 그 구입했던 영어 동화책까지 다 우리 연구소에 기증했잖아. 지금 우리 연구소 가면 책이 한 15,000권 있는데 전부 기증받은 거예요. 옛날에 잠순에서 제가 같이 활동했던 분들, 또 어린이 서점에서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좋은 어린이 책을 샀잖아요. 그거 다 기증했어요. 전집 기증한 분들도 좀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책이 한 2만 권 넘었어요. 그래서 전집 다 버리고, 학습만화 다 버리고.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어떤 전집을 보면서 너무 아깝다고 막 버리지 말라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것이고, 이거 비싼 거니까 절대 버리지 말라는 게 있었어. 뭔지 알아요? 웅진 비주얼 백과. 그거 비싸다대? 그 사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막 이래가 막 100만 원 넘는다대? 그러니까 아깝다고 2질이나 우리 연구소에 있었어요. 안 버리고 내 1년을 놔뒀잖아. 근데 우리 연구소는 꼬마들 중에 그 책 손대는 애가 하나도 없었어. 그 1년 후에 버렸잖아. 애들이 좋은 어린이책을 딱 만나면요, 특징이 어떤가 하면 정말 지가 좋아하는 책 가슴에 품고 간다니까. 어린이집에서 책 사가지고. 희한해요. 희한한 책들이 있어. 하여튼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는 책, 이런 거. 이 노래 들어봤어요? 이 마이크가 없어서 안 되네. 시계가 없다고, 죠 12시. 지금 12시에요? 네. 가야 되네? 아니, 뭐 시간이 이래 빨리 가네. 어이씨. 이 큰일이네. 가면 그냥 가자. 아니, 몇 시 시작했는데요? 10시. 아, 늦게 시작했구나. 아, 그렇네. 학교 강의는 보통 10시에 하거든요. 깜짝 놀랐네. 자, 아까 인지능력이 잘한다고 했어요. 좋은 어린이책 읽으면. 그런데, 자, 왜 우리가 인지능력이 잘하는 걸 기대하는가 하면 공부 잘하기 위해서 그렇죠. 공부 잘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아이를 키워보면요, 공부하다 보면 애가 공부를 더 못해. 왜 그런지 알아요? 공부가 너무 중요해서 애가 우리가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막 혼내고 막 뭐락하고 질책하고, 명령, 지시, 그리고 확인해보면 잘 안 됐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비난, 질책.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말도 다 이런 말들. 아이를 살리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다 아이를 죽이는 말만 하죠. 저도 해보니까, 그죠? 저는 특히 성질이 급해가지고 맨날 뭐 애 머리 쥐받고 발로 차고 막. 그러면 애들 상처받잖아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렇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어린이 서점을 다니면서 좋은 그림책 같은 걸 사가지고 아이하고 읽어주면서는 제가 일상에서 할 수 없는 말을 내가 아이한테 하는 거라. 아빠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 말 우리가 맨정신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잖아. 나 아무리 해봐도 못하겠더라고. 근데 신기하게도 그 주옥 같은 어린이 그림책,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있죠. 로버트 먼치가 쓴 그림책. 이거 읽어줄 때는 내 마음이 막, 그죠? 원래 제가 사실은 아이를 이렇게 우리 마누라한테 뺏어가지고 제가 직접 공부시켰는데, 그때는 왜 그랬어요? 내 인생의 아쉬움을
이 아이는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내 인생의 아쉬움은 사실은 내 인생의 아쉬움의 본질은 사실 뭐예요? 내가 충분히 행복하지 못했다 이거거든요. 공부를 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왜 공부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가 하면 혹시 그러면 행복해질까 싶어서.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행복은 공부 잘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 많으면 내가 다 말하겠는데. 애가 공부를 잘하니까 더 불안해요. 전교 1등들이 더 불안하다니까? 다음 시험에서 또 1등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정신병 걸려요. 서울대 가면요, 학생회관에 항상 그 학생 상담소 있잖아요. 그 서울대 가면 중앙에 자하연이라는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1년에 평균 4명이 빠져주고. 근데 공부 못하고요, 맨날 운동장에 축구만 하는 애들 중에 자살하는 애 봤어요? 없다니까? 공부로부터 해방된 아이들은 그런 일 없어요. 근데 공부에 매여 있는 아이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우리 애가 아까 말했죠. 초등학교 때 2학년 3학년 올라가는데 절생설생이라는 시험을 치더라고. 배치고사 단편성고사 쳤는데 65점 55점이 나왔어.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요. 어린 서점 우리가 5년씩이나 다녔는데 우리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 싶어가 놀래가지고 초3 때 제가 문방구 뛰어가가지고 시험 기간에 넘기는 문제집 사가지고 두산동화 그거 뭐 주요 과목은 2회 기타 과목은 1회인가 뭐 이렇게 딱 있더라고. 시험 치 일주일 전부터 그거 하는데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애는 막 질질 막 비비 꼬제 막 집중만 하면 10분 만에 한 페이지 할 것 같은데 그거 뭐 질질 끄는지 막 그걸 막 독려해가면서 혼내가면서 뭐 겁줘가면서 막 끌고 와 미치겠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드디어 우리 애가 반에서 1등 했잖아요. 반에서 1등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다른 반 1등보다 잘했나? 이 생각이 있다. 그 반이 3개 있는데 나중에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 영재됐다 그죠? 영재는 0.2% 안에 들어야 영재되거든요. 15,000명 중에 60명 계산해봐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모의고사 치잖아. 모의고사 치면 전국 100분위가 딱 나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이상하죠. 우리 애가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딱 쳤는데 100분위가 0.82% 나왔어요. 서울대를 가면 0.2% 안에 들어야 돼. 그것도 뭐 농대 이런 거 말고 그래도 뭐 좀 희망하는 그런 학과를 가려고 그러면 수능이 최소한 전국 상위 0.2% 나와야 돼요. 근데 첫 모의고사에서 0.82%가 나왔어요. 불안했게 안 불안했게. 영남고등학교 나왔는데 우리 애는 610명 중에 3등을, 전교 3등을 했어요. 만족이 없다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진짜로요. 나중에는 1년 지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죠. 점점 자라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첫 모의고사를 딱 쳤는데 전국에서 0.05%, 0.02%가 나왔어요. 잘했죠? 만족할게요? 실제 수능이 아니거든. 모의고사잖아. 또 불안한 거야. 한때는 우리 아이 사설 모의고사에서 전국 5등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실제 수능이 아니잖아. 이상하다니까요. 공부로 우리가 행복이 주어질 것 같죠? 계속 불안해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오늘 당장 애하고 내하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 근데 공부 때문에 오늘 애 잡고 있어요. 이거 지옥이죠, 지옥. 애는 빽빽 울고 있고 남편은 발꿈치 뒤꿈치 들고 걸어 다니고 있고 막 나는 막 뚜껑 열려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얼굴 뻘거해가 막 이래 된다니까. 근데 제가 해보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서 내가 잘 맨정신으로 하기 어려운 내 저 밑바닥에 있던 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게 책을 읽을 때 스물스물 길어 올리죠. 우물물 길어 올리듯이. 두레박으로 우물물 길어 올리듯이. 그래가지고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그림책 읽으실 때. 다 뭐 옳고 그름으로 잘하니 못하니 이걸로 다 딱지 붙이죠. 금빛 별표나 잿빛 점표를 막 붙이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애들 그렇게 해요. 학교 가면 성적으로 뭐 능력으로 생활 습관으로 다 딱지 붙이고 있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주눅 들고 막 자존감 낮아지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 주옥 같은 그림책을 읽으니까 내 마음이 달라져요. 저부터 치유가 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애하고 책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로. 저도 치유되고 아이도 감동받고 이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돼서 그 이야기 다 할 수도 없고. 대표적으로요. 그러니까 인지영역의 발달과 함께 정서적으로 좋은 어린이책은 아이들의 정서 영역을 굉장히 안정시키는. 그래서 우리하고 소통이 가능하게 해요. 제가 요즘 학교 강의 다니면서 제일 이제 예로 많이 드는 책이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 있어요. 최숙희 씨가 쓴 유명한 책이죠. 최숙희 씨는 요즘 표절 시비에 휘말려가지고 2년 동안 새 책을 못 내고 있잖아.
그러면 낸 그림책 가운데 뭐 일본 그림책들을 표절한 게 2권이나 발각돼가지고 왜 됐나 몰라. 그 요즘 좀 자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엄마가 화났다라는 그림책이에요. 거기 보면 엄마가 사사건건 애 쫓아다니면서 꼬만데 초등학교 한 1, 2학년밖에 안 되는 꼬마를 사사건건 쫓아다니면서 찌랄하잖아. 혼내고 막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다 못하겠네. 그 책 보면요, 엄마가 짜장면 시켜줬잖아. 1학년이 식탁위에서 짜장면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근데 뭐 잘 먹었는데 좀 이따 엄마가 와가 막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쳐. 보니까 막 쏟았다고. 흘리고 막 얼굴에 범벅하고 옷에도 묻고 막 이랬다고. 시켜준 엄마가 어디 간 것도 없고. 또 좀 있으니까 목욕하래. 그래서 애가 혼자 이제 대견하게 혼자 목욕탕에서 목욕하잖아요. 근데 애가 뭐 그 뭐야, 이 목욕 거품 그 잘못 짜가지고 너무 많이 짰어. 그래, 목욕탕에 거품 떡칠이 됐잖아요. 내친 김에 뭐 본 김에 뭐 제사 지낸다고? 아니, 거품 너무 많이 풀고 이랬는데 엄마가 옛날에 목욕할 때 생각나가지고 막 솔 가지고 바닥 문지르고 막 목욕탕 청소한다고, 얘가 막. 지는 지대로 목욕 너무 재밌게 하고 목욕탕 청소까지 하고 막 재밌게 하고 있는데 엄마가 밖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목욕하고 나와야 될 게 안 나와. 그래 갑자기 목욕탕 문 열고 딱 보니까 목욕탕 꼬라지가 막, 그래가 또 막 애 뭐락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애가 좀 이제 조신하게 좀 놀아볼 거라고, 차분하게 앉아서 놀 거라고 그림을 그리죠, 스케치북. 근데 애가 얼마나 상상력이 뛰어나겠어요. 스케치북에 그림 그리다 보니까 너무 좁은 거라, 스케치북이. 그리고 살펴보니까 옆에 그 널따란 공간이 있네? 그 벼락박이 되고 막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엄마 뛰어가지고 막 낙서했다고 또 막, 그러니까 애가 뭐 무슨 짓을 해도 혼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애가, 이 최숙희 작가는요, 신기하게도 이걸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애 크기가 작아지는 것으로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엄마가 고함 지를 때마다 애 크기가 확확 작아져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애가 없어졌어. 그제서야 엄마가 자기 애를 잃어버렸다고 막 울면서 이제 애 찾으러 다니는 거라. 온 동네방네 막 울면서 찾으러 다녀. 근데 사실은 애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울다가 엄마 치마 밑에서 잠들어 있었어. 그래서 자다 보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자기를 찾아다니거든. 그래서 깨가지고 보니까 아까 막 화낼 때 엄마하고 좀 다른 거라. 그래가지고 막 우리 엄마 나 여기 있어요. 걔가 막 둘이 끌안고 울고 불고 막 회개하고 소통하고 막 서로 사랑해 하고 막 우리 하던 거하고 비슷하죠. 자, 예를 들어서 애들이 이 그림책, 이 엄마가 화났다 이걸 우리 애들이 읽는다고 쳐봐요. 읽는 순간 주인공 꼬마가 낸 거라. 이게 동일시죠, 동일시. 여러분들이 송혜교하고 동일시 되는 것처럼. 책은요, 그래서 동일시 돼야 몰입해 들어가요. 그리고 주인공 꼬마가 혼날 때 나도 속상하고, 그죠? 주인공 꼬마가 엄마 다시 만나서 막 울고 불고 막 사랑한다 할 때 자기도 그런 감동을 느끼고 이러면서 뭐가 돼요?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이걸 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기 정화? 내면이 청소된, 깨끗하게.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서 애가 무슨 깨달음을 얻죠. 이걸 전문적으로 독서 치료 영역에서는 통찰이라고 불러요. 인사이트. 뭘 깨닫는 거라. 뭘 깨닫겠어요? 다 이래서 하네. 뭐 이런 걸 깨닫거나. 내만 맨날 우리 엄마한테 혼나는 줄 알았더니 야도 그렇네. 이건 농담이에요. 진짜 깨닫는 뭘 깨닫겠어요? 엄마가 맨날 혼내고 이랬지만 엄마의 속마음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구나. 내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막 울면서 막 찾으러 다니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비록 엄마가 어떤 일로 맨날 따라다니면서 나를 혼내고 있지만 사실은 엄마의 진짜 마음은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책, 좋은 그림책 읽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치유가 돼요, 치유가. 애는 둘째치고 저도 많이 치유됐어요, 사실. 우리 학급 문고 가운데요, 재미마주라는 조그만 출판사에서 나온 내 짝꿍 체형대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 읽으면서 얼마나 우는지 뭐 지금도 울어요. 이 초등학교 3학년 애인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어디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전화 왔는데 엄마 없고 돌봐준 사람 없으니까 항상 깨재재하게 해가지고 자신감 없이 말도 없고 기죽어 있고 학급에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전부 덮어씌운 거예요. 영대가 그랬어요. 하면서. 그 책인데 꼭 내가 같더라니까. 어린 시절 저 엄마 떠나서 돌봐주는 사람 없이 막. 저는 미술 시간만 되면요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크레용은 친구들이 버린 동강 이걸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묶어서 다녔어요. 근데 도화지가 없는 거라. 미술 시간 되면 도화지를 챙겨줘야 되는데 엄마 있으면 친척집 있으니까 아무도 내 신경 써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술 시간에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 내 짝꿍 체형들 읽으면서 제가 치유가 되더라니까. 내 같은 놈이 또 있구나 하면서. 또
나전산이라는 작은 출판사에서 나온 그 유명한 그 작가 김중미라고 있어요. 굉이 부림할 아이들 쓴 김중미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의 다른 책 중학년 저학년 문고 중에는 종이밥이라는 책이 있죠. 애가 너무 이 김중미라는 작가는 사실은 저 인천에 어디 가가지고 그 굉이 부림말이라는 동네 가가지고 공부방 하는 아줌마죠. 학생운동 물을 좀 먹었나 봐. 그래서 옛날 그 야학운동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80년대. 그 김중미 씨는 인천에 그 만석동인가 어디 내려가서 공부방 하면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책으로 쓰죠. 그 중에 하나가 종이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뭐 어릴 때 꼭 내 이야기라.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군것질 못하고 이러니까 이상하게 저는요, 책이나 신문 같은 거 있잖아요. 항상 구석을 째가지고 입에 넣어가 씹었어. 계속 씹다 보면 그 종이 물 같은 게 있거든. 그 묘한 그 맛이 있어요. 고소한 맛. 그리고 나서 이제 종이에 단물 다 빨아낸 다음에 계속 씹으면 동글동글하게 뭉쳐져요, 종이가. 그러면 입으로 휙 뱉고 있잖아요. 이 종이밥이거든. 야, 근데 김중미가 어떻게 그걸 알고 종이밥이라는 동화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으면서 어른도 치유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책 읽기는 사실은 속물적으로 공부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요. 아이와 내가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 저는 진짜 잘 모를 때는 애가 공부를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오늘 아이를 사랑하지 못한 것, 이게 제일 아쉬웠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제가 점점 철이 들어가지고 또 과정을 거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정말 아이하고 소통하게 됐죠. 근데 정말 어린 시절 어린이 책의 도움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아이가 굉장히 이제 고등학생 되고 나서부터는 진짜 제가 아이의 공부에 관해서 다 내려놓고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게 됐죠. 나중에 우리 아이가 커가지고는 진짜로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하고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면 저한테 카톡해요. 이게 우리의 수능 성적표잖아. 봐도 잘 모르겠죠? 엄청 잘한 거예요. 뭐 볼 것도 없어. 대구에서 한 10등 정도 한 수능 성적표예요. 전국에서 200등에서 250등. 잘했죠? 상위 0.05% 넘어가요. 어린 시절 책 읽기가 평생 영향을 미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라 사실은. 그럼 문제집 넘기고 뭐 넘기는 문제 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중요하다니까 어린 시절 책 읽기. 근데 가야 되잖아 이제. 그만하고 그러면 그냥 반도 못했는데 요것만 말하고요. 그 좋은 어린이책은 여기 많으니까 좋은 어린이책 소개하고 뭐 이런 거 생략하고 사실은 제가 이게 필요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이제 보니까 이 기계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구나. 이 프로젝트에서 자꾸 뭐 얼굴에 뜨거운 바람이 난 저기서 나오는 것이 여기서 요 손대면 나오죠. 그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되려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엄마가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좋은 어린이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 인식이 없으면 가계생활비 가운데 도서구입비 지출, 뭐 엔겔개수도 아니고 뭐 엔겔개수는 식료품비 비율이죠. 이런 지수도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 가계생활비 가운데서 도서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게요, 엄마의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주일에 10만원씩, 우리 집 진짜 형편이 별로 안 좋을 때예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죠? 근데 일주일에 10만원씩 그림책을 일주일에 10권에서 15권 사서 일주일 내에 읽어주고요. 다 읽으면 다시 또 사러 가고. 이걸 10몇 년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책 읽기 중요성이 엄마들한테 얼마나 인식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진 거죠. 지금 같으면 도서관에 얼마나 자주 가는가. 가족 아이들이 다 만들어서 도서관에서 열 몇 권씩 책을 빌려와서 읽어주고요. 또 반납하고 또 읽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좋은 책 발견되면 어린 서점 와서 구입하고 이렇게. 소장용 있잖아요. 여기 어디 갔나? 그 빼대기 이런 책은 소장용이에요. 벌써 생긴 것부터가 막 하드카바에 막 이게 최신판이거든. 우리나라 그림책의 전설적인 작가 권정생 선생님이 낸 그림책 다 알죠? 유명한 뭐 강아지 똥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그 초등, 중학년, 고학년을 위해서 그 동화책으로도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권정생 선생님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지났어.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잘 안 읽혀지고 있죠. 권정생 선생님 옛날 책은요, 뭐 좀 유력하지 않은 출판사에서 나오고 이래가지고 뭐 도서출판 산하, 개사코 뭐 이런 데서 나오고 잘 안 읽혀. 근데 이번에 창비에서
창비는 우리나라 어린이책 시장의 거의 최고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창비에서 이 동화책으로 나온 걸 전부 분해해가지고 한 권 한 권을 다 그림책으로 내고 있어요. 이 빼대기가 그 중에 한 권이거든요. 지금 2권인가 나와있지. 이 시리즈를 계속 낸대. 예를 들면 이런 책은 소장이야, 소장. 아까 말한 뭐 너는 특별하단다. 또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뭐 이런 건 소장해야 되죠. 강아지똥. 뭐 그러니까 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이들한테 책을 읽을 여유를 돌려줘야 돼요. 많은 엄마들이 특히 이렇게 교육적으로 좀 더 발전한 수성구 같은 데서는 아이들 시간을 엄마들이 다 회수해가지고 엄마들이 스케줄링 해서 다이어리에도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더라고. 근데 사실은 애들 시간이 없어서 다 뺏어와가지고 이거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녁 물린 다음에 저녁상 먹고 나서 거실 테이블 같은 데 다 모여가지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얹어놓고 같이 읽고 하는 문화, 생활 습관 이런 걸 잡아야죠. 그리고 저학년 같으면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게 좋고,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정말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책 읽어주기가 그 아이의 책 읽기를 좌우한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한글 안다고 책 막 읽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저자의 의도도 알아야 되고 행간의 숨은 뜻도 읽어내야 되고요. 분위기, 뭐 띄어읽기, 호흡, 배경, 그림 구경, 뭐 오만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활동이라서 한글 안다고 무조건 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독서 수준이 1학년이라 하더라도 엄마가 읽어주면 4학년 책도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게 좋고요. 애들이 뺏어갈 때까지. 엄마가 읽어주는 게 지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 훨씬 느려 터져서 답답한 날이 오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뺏어가. 이걸 소위 말해서 읽기 독립이라고 하죠. 인위적으로 읽기 독립시키려고 하면 안 돼. 저 꼭지에 뭐 바르고 이래가 뭐 이유식으로 가듯이 이렇게 하면 인위적으로 하면 항상 뒤탈나고요. 애정결핍 걸리거나 뭐.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생명이 자라서 그죠. 이렇게 성큼 한 단계 도약할 때를 기다리는 거죠. 뭐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아이들이 잘 수학을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좀 기다려야 돼. 그 옆집 애보다 못하니까 옆집 애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애 잡아. 그럼 초3 때 되면 대부분 뭐라 해요? 우리 교회 가면 어떤 꼬마가 있어요. 이 꼬마의 꿈은 뭔지 알아요? 과학자예요. 왜 과학자인 줄 알아요? 타임머신을 발명하려고. 왜 타임머신을 발명한 줄 알아요?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돌아가서 수학을 만든 사람을 찾아내려고. 왜 찾아내려고? 죽이려고. 그래서 얘 꿈이 과학자라니까. 수학 때문에 질려가지고. 우리가 잘 못 기다려줘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 저는 이 책은 뭐 서점에 많이 있으니까. 우리 연구소에 있는 그림책이에요. 한 1000권 정도의 그림책을 제가 기증받았는데, 지금 공간이 좁아가 이렇게 빽빽하게 꽂아놨지만, 그저 한 권 한 권 보면 정말 주옥 같은, 제가 그래서 지금 이번 학기 이제 우리 연구소의 강의는 행복한 책 읽기거든요. 그래서 매주 한 권씩의 그림책을 제가 정해가지고 엄마들 오면 읽어줘요. 요즘 한 30-40명 오시는데, 읽어주고 그 그림책에서 무엇을 건져 올려서 우리 아이들과 나눌 것인가, 소통할 것인가, 이런 강의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통 한 학기 동안 꾸준히 하는데 이걸 오늘 하루 만에 제가 말씀드리고 하니까 제가 막 말이 빨라지고 서두르고 그래도 뭐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에 반도 못 했는데 가야 되겠어요. 자, 이건 마지막 인증샷인데요. 우리 아이가 25때 재작년에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앉아서 제 스승이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우리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빠 왜? 하니까 시험이 와 이래 심노 하더라고. 무슨 시험? 하니까 로스쿨 입문시험 하는 거야. 근데 이 새끼 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시험 쉽다 하는 놈 보면 다 70점이거든. 애들 기말고사 치고 와서 시험 쉽다 하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수록 계속 오답이 발견돼가지고 나중에 성적 나올 때 보면 70점쯤 돼. 애들이 어려서 아직 난이도를 몰라. 지가 쳐놓고 더 어려운지 쉬운지 몰라가 다 70점이라니까. 저 우리가 그 짝인 줄 알고 그거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열받아가지고 놀래라. 내가 우리의 이름하고 저 또 가린다고 가렸는데 난 또 안 가렸나 싶어가지고. 우리가 열받아가지고 한 달 후에 인증샷 보냈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로스쿨 입문시험이 뭔지는 다 알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지금 정원이 2000명인데요. 로스쿨 정원이. 그 중에 1년에 문과 최상위권 대학생들 또 졸업생들의 약 7,500명에서 8,000명 정도가 로스쿨 준비해요. 우리는 로스쿨 안 가거든요. 관심도 없어, 임마는. 근데 아빠가 옛날에 하도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좀 미안했나봐. 그래가지고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잖아요. 이 시험의 특징은요, 교과서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란 뜻이죠. 그 청년이 20대 초중반에서 30대 초중반의 법률가가 되는 청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논리적 사고를 향상시키면서 자라왔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 이 로스쿨 입문 시험이에요. 두 과목 딱 쳐요. 언어 이해하고 논리 추론, 추리 논증 두 과목. 교과서도 없는 시험, 벼락치기가 안 되는 시험. 우리 애는 지가 준비도 별로 안 하고 뭐 이랬으니까 별로 안 한 게 아니라 전혀 안 했죠. 자신이 없어가지고 뭐 시험 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지는 이제 해외 나서 하겠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헬조선 탈출하겠다고. 요즘 애들 뭐 금수저가 캐사고 막 빼기세 출시하고 이런 거 막 환멸을 느껴가지고. 근데 어쩌서 이걸 작년에 쳤다니까요, 재작년에. 근데 봐요, 언어 이해 과목은요 35문제가 나왔는데 우리는 34문제를 맞췄어요. 근데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상위권 변별이 안 됐어. 그래서 한 문제밖에 안 틀린데 상위 5%. 100분이 보여요, 여기? 이거 보여요? 상위 5%. 근데 여기 추리 논증은요, 이건 이제 논리적 사고, 국어의 논리적 사고 플러스 뭐겠어요? 수학의 논리적 사고. 이게 이제 합해진 시험인데, 추리 논증도 35문제 나왔는데 우리 29문제 맞췄어요. 근데 상위 몇 %예요? 1.8%죠. 합산하면 전국에서 한 150등? 로스쿨을 준비한, 로스쿨 입문시험을 친 청년들 중에 150등을 했어요. 잘했죠? 네.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에요. 연세대 고려대 120명씩. 한양대 성균관대 80명씩. 표준 점수를 합산하면 130 몇 점인데, 보통 경북대 로스쿨 가려면요, 한 110점 정도 맞으면 가요. 점수가 20 몇 점 철철철 남잖아. 이 미친놈이 그러고도 로스쿨을 안 가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전까지는 지 공부장은 다 지 탓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 시험을 딱 쳐보더니 지가 인정하더라니까. 아빠, 내가 고등학교 이후로 한 번도 책을 읽은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가서는 입시하니라고, 대학 가서는 1년 논이라고, 군대 갔다 오니라고 2년, 왜 해외 교환학생, 외국에 교환학생 1년 갔다 왔어요. 그리고 25이 됐거든. 그러니까 지는 지가 생각해도 책 읽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시험을 쳐보고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아빠, 내가 어릴 때 아빠한테 끌려다닌 게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이 보통 말이 아닌데. 아니, 진짜요. 저도 지금 전율에 오는데요. 온실 책 읽기가 단지 국어 성적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뭐 애가 특별히 대학 가서 열심히 노력했으면 뭐, 또 대학 가서 열심히 했다고 하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애를 많이 알잖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애는 올해 2월 달에 대학을 드디어 졸업했어요. 드디어. 작년에, 재작년에 로스쿨 쳤다니까? 대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올해 드디어 졸업해가지고 해외 취업해가지고 지금 외국 나가 있어. 4월 달에 취업해서 그 7월 달에 지금 들어온다는데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 제가 아이를 다 키우고 나서 20살 이후로는요, 2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겨우 거실에서 한번 안고 사랑한다 내 아들 하고 뭐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잡더라도 찌르고 볶고 하면서 함께 살았던 게 너무 행복해요. 지금은 뭐 이제 얼굴 보기도 힘들고 뭐. 7월 달에 다행히 7월 17일 월요일이 일본에 무슨 국경일이래? 빨간 날이래?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들어온대요. 7월 15일 날. 제가 지금도 막 가슴 설레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본다고. 뭐 이야기는 이제 진짜 그만하고 갈게요. 자, 앞으로 도서관이나 또는 어린이 서점에서 이제 어린이 책을 사시거나 할 때 어떻게 좋은 어린이책을 고를 것인가. 물론 이제 어린이 서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지만, 그 방법을 제가 도서관에서 어떻게 어린이 책을 고르고 서점에서 어떻게 어린이 책을 고를까. 교보나 용품 가도 소용없어요. 모래 아래서 바늘 찾기라. 좋은 어린이 책 찾기 진짜 어렵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앙 매대에 잘 팔리는 곳이 다 학습 만화 놔두고요. 돈 많이 남거든, 그게. 그래서 어린이 서점 전문적으로 다녀야 돼요. 제가 뭐 여기 와서 강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학교 가서도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어린이 서점 하나도 없는 줄 알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 책벌레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고대영 선생 왔을 때 제가 알게 됐죠. 우리 연구소 이거 빌리러 왔더라고. 이거 프로젝트 스크린. 그래가지고 내 옛날에 시지에 계실 때, 우리 애 어릴 때 딱 한 번 가봤어요, 책벌레. 근데 나 없어진 줄 알았거든. 근데 이사 와가지고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가운지. 알고 난 후로 내 5월 초등학교 강의들에서는 항상 내 책벌레 이야기를 했어. 그전에는 저는 호세우치를 얼마나 떠들고 다녔는지. 진짜로 잠순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제가 다니던 어린이 서점 이야기 해가지고
호시호시 내가 손님 얼마나 유치했는지 몰라. 근데 감사패도 안 주더라고. 책방 선생님이 그때 막 저한테 그 옷도 선물하고요. 강의하는데 도움되라고 막 개량 한복 선물하고 막. 연말이나 어린이날만 되면 우리 집에 문화상품권 주고요. 저도 큰 영향을 받았죠,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책을 고르는 방법, 가장 첫 번째,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 가장 쉬운 방법이죠. 어린이 책 출판사를 신뢰하고 그 출판사를 쭉 따라가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좋은 어린이 책 내는 출판사 빠네요. 그러니까 그 출판사를 신뢰하고 거기 책 쭉 빌려보다가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보다가 좋은 책 있으면 사고 이렇게 합니다. 저학년 어린이 책 브랜드 1위는 비룡서죠, 비룡서. 이거 우리 출판 시장에서 가장 큰 회사가 민음사인데 출판 대기업 민음사의 어린이책 브랜드가 비룡서예요. 얘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전라도 광주에는 아주 초대형 어린이 서점을 문을 열었어요. 대구에도 하나 열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책벌레는 좀 어려질 것 같기도 하네. 비룡서가 좋은 어린이 책, 특히 저학년 문고 정말 많이 내죠. 쌍벽을 이룬 출판사가 시공주니어예요. 시공주니어는 뭐 돈이 어디서 쳐놨는지 이 전두환 장남이 운영하는. 그래 돈이 많으니까 해외 판권을 막 비싼 돈 주고 사오고요. 번역하는 사람들도 비싼 거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번역을 잘해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전두환 정권 타도 투정을 했지만 제가 애 키우게 되니까 실용적이 돼가지고 뭐 비자금이 출처 이런 건 내가 묻지 않기로 했고 좋은 책을 내는가 안 내는가만 주목하고 시공주니어는 비룡서와 쌍벽을 이루는 좋은 그림책 정말 많이 만들고 있죠. 창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창비는 특히 이제 고학년 문고에서 창비 아동 문고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내오고 있어요. 전집이 판치고 막 이런 시장에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상 명실상부한 어린이책 브랜드 1위는 창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학년 문고 이거 제가 애들 우리 연구소에서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하면서 그림책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팀을 짜서 저하고 이제 애들 마음을 표현하는 수업을 하거든요. 그때 이 수박 수영장 사용해 보니까 애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 대형 수박에 막 파가지고 수영장 만들어가 막 다이빙도 하고 막 이런다는 상상력. 여름에 정말 좋죠, 이거. 엄마 사용법, 이거는 이제 엄마를 새로 구입해가지고 이제 엄마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는 뭐 이런 기발한 착상을 한. 사계절이라는 출판사도 아주 독보적인 출판사죠. 어린이책 시장에서 아주 무게감 있는 좋은 책들을 사계절의 대표작 같은 마당을 나온 암탉, 뭐 불멸의 히트작이죠. 지금은 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난리가 났죠.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사계절에서 좋은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 시리즈를 정말 잘 내고 있어요. 지금 요 보여드린 세 권은 평화 그림책 시리즈라 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주옥 같은 그 유명한 그림책 작가들이 그 평화 그림책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어요. 그 옛날에 일본의 그것 때문에 대동학 공영 뭐 이런 정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한국과 일본에 시끄러운 일이 많이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일본 작가들은 그걸 반성하는 의미로 또 중국과 한국의 그림책 작가들은 그 문제들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소통한다는 의미로 세 개국의 작가들이 같은 주제로 평화 그림책 해가지고 계속 내고 있어요. 꽃할머니 같은 게 대표적인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예요. 춘희는 아기란다. 저거는 원폭. 일본의 어디 나가시마인지 히로시마인지에서 원폭이 떨어졌는데 그 원폭 피해자 어떤 아줌마가 원폭을 맞았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춘희예요. 춘희가 40 넘은 아줌마인데 아직도 정신연령은 아기라. 저희 가면 항상 뭐 울밑에선 봉성하여 이걸 부른데 저 춘희 엄마가 그 일본 사람인데 그 교포죠, 교포. 일본 교포. 그러니까 전쟁이 주는 비극 그리고 모든 핵을 반대한다는 이런 생각을 아이들에게 우리는 북핵만 생각하죠. 오늘 내 프레시안 뉴스 아침에 보다 왔는데 프레시안 기사 보니까 우리는 다 북핵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근원적으로 미국의 핵이 더 문제예요. 이상한 이중잣대로 미국은 지금은 핵을 보유해도 괜찮고 다른 약한 나라들은 핵 보유하면 안 된대. 이 시장 찌랄 깡패 같은 또 내가 옛날 이야기 나와요. 저는 철저하게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좀 생각할 만한 거리를 던져줘야 되죠. 근데 춘희는 아기란다 이런 그림책은 정말 감동적이고요. 소장할 만한 장정도요 정말 고급스럽고요.
이런 책들 많아요. 사계절.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계절 나온 주옥 같은 책들이 많지만 이거 지난주에 오셨던 고대영 선생이 자기 애들 이야기 했다죠. 애들 다 커가지고 벌써 뭐 취업하고 막 길버드니는 뭐 어린이책 그 브랜드에서 한 3, 4등 하는 아주 좋은 출판사죠. 자, 나머지 생략. 두 번째 방법은요, 도서관 책을 베스트셀러 따라가는 거죠. 인터넷 서점에서 스테디셀러를 클릭하면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책들 나오죠. 그 중에서 우리가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거죠. 자, 이건요, 고학년 단행본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 아까 이 그림책은요, 그림책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4천만 부, 3천만 부 팔린 책. 시리즈는 해리포터가 제일 많이 팔렸지만, 아이고, 엄마들 가는 거 보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애들 학교 갔다 오죠? 네. 가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저학년 같으면 그림책을 많이 빌려서 읽어야 되는데, 뭐, 글밥 많은 책 이런 거 사치하지 말고요. 그림책. 그 부담, 읽어주는데 부담도 없고, 아이들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그림책을 고를 때는 딱, 제일 쉬운 방법이 상 받은 거.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칼데콧. 이건 미국 그림책이죠. 영국 그림책은 게이트 그린어웨이상. 그리고 영미권 외의 그림책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라가치상. 우리나라 그림책도 여기서 상 많이 받죠. 이런 이제 유명한 상 받은 그림책들을 제가 이거 텅빈냉장고 이거 내일 강의하려고 지금 하는데 그림책 한 권 읽어주고 제가 한다 했죠. 대부분 이건 최신간이에요. 이런 상 받은 그림책을 도서관에 빌리거나 구입해서 아이들이 많이 읽어주면 쉽죠. 칼데콧 같은 경우는 벌써 한 180권 번역되도록 했어요. 이거 제가 소개한 건요, 우리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오시면 제 강의 PPT를 그대로 PDF 파일로 바꿔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제 파일 볼 것도 없이 어린이 도서연구에 인터넷상에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어린이 도서연구에서 20년 동안 작업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어린이책 목록을 작업해가지고 좋은 어린이책만 가려서 엑셀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운받아 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 책 목록을 참고하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좀 고수가 되면 작가 따라가는 거지.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일 많이 팔린 그림책 1위가 강아지똥이었어요. 그러면 권영쌤 이 만드는 그림책은 다 좋은 평가를 받는구나. 그래서 권영쌤 따라가면 되죠. 이건 좀 이제 어린이 책에 대해서 좀 눈을 뜨면 고수가 되면 이제 거꾸로 눌렀다. 그 다음 백희나 유명하죠? 구름빵으로 뭐 강아지똥은요 수십 년 팔아가지고 100만 부 돌파했는데 강아지똥은 10년도 안 돼가지고 100만 부 돌파했어요. 이거 알사탕 원래 나온 최신刊이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저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우리 연구소에서 엄마들한테 강의했어요. 그 동영상 우리 카페 가면 그대로 올려져 있어요. 아까 최숙희 이야기 했죠. 이 책 표절했다고. 시끄러워요. 너는 무슨 씨앗이니 뭐. 그리고 뭐 아까 이게 사계절의 평화 그림책도 그리고 화풍이 독특하긴 하지만 이역배를 빼놓을 수 없죠. 하여튼 정승각도 있고 막 많은데 다 생략하고.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 키우면서 읽고 큰 도전을 받은 엄마를 위한 책 읽기 입문서 2권이에요.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이거 나온 지 15년이 지났는데 초대박 베스트셀러죠. 그 전집에 경도되어 있던 우리 시각을 확 바꿔주는. 그리고 이건 프랑스 소설가 다니엘 페냐기라고 까모 시리즈로 어린이 책도 내는 소설가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한테 조언하는 거죠. 아이들 책 읽기 시장에서 아이들 책 읽기 어떻게 지도할지. 문고로 된 조그만 책인데 이 2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뭐 이렇게 인연이 좀 됐으면 그죠? 제가 한 다른 강의들이 궁금하시면 저는 오늘 시간이 쫓겨서 다 생략하고 지나가는데 한 책에 관해서 제가 다 소개한 동영상들이 다 있거든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오시면 그 동영상이나 mp3 파일들이 한 10년 분량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책 읽기 이외에 뭐 수학이나 영어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제 지난 강의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뭐 많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하여튼 시간 조절을 못해서 죄송하고